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데스마치 투 더 패러렐 월드 랩소디라는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로그래머이자 20대 후반의 패배자인 이치로 스즈키가 자신이 만들고 있던 RPG 판타지 게임으로 갑자기 전이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 게임은 그가 현실 세계에서 개발하고 있던 게임들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스즈키는 훨씬 더 젊고 민첩해 보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스즈키에서 사토로 바뀌고 이제 그는 생각만 해도 가능한 마법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오자마자 사토는 많은 드라마와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게임 세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의 여행 중에 일어난 다른 일들을 알고 싶다면 영상과 함께 따라가고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요약을 즐겨주세요. 밝고 분주한 도쿄의 도시에서 이치로 스즈키는 오전 8시 30분까지 분주한 도쿄 지하철에 도착하여 오전 8시 33분 기차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기차가 이미 도착해 있고 자신을 두고 떠나려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즈키는 제 시간에 기차에 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제 시간에 도착하여 성공적으로 탑니다. 일을 하기 위해 늦지 않게 도착하기 위한 창피함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자신의 폐를 다시 살아나게 숨을 쉬며 그는 자신의 공허함 속에서 그날 기차 시스템이 왜 다른지 알아보려 한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떠오르고 그는 일요일에 출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오늘 기차 시간표가 달랐던 것이다. 어쨌든 스즈키는 일에 집중하고 정시에 출근한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동료들이 스즈키와 함께 몇 가지 일을 논의한다. 상황을 보면 스즈키는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일을 그만두기 전에 완성하지 못한 슬픈 게임 디자인을 청소하러 온 것 같았다. 그의 업무를 말이다. 스즈키는 다른 사람들의 엉망을 치우는 것을 좋아하는 좋은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손해를 보기도 했으니 이건 정말 쉬운 일이었다. 게다가 그는 여자친구가 없었고 이는 좋은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에 끝난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맥락을 더해준다. 어쨌든 스즈키는 무사히 자신의 증에 도착하고 그가 죽음의 행진이라고 부르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 자신의 칸막이로 간다. 스즈키는 일요일에 바쁜 업무를 시작하며 수업과 코멘트를 작성한 후 그가 작업하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에서 문서화와 UML을 생성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동료 한 명이 자신의 일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보고 그를 도와야 할 의무감을 느낀다. 다행히도 그의 뚱뚱하고 성가신 상사가 와서 더 많은 일을 떠넘겼다. 이번에는 스즈키에게 그들이 개발 중인 새로운 게임 워월드의 난이도를 낮추라고 하러 온 것이었다. 스즈키는 처음에 게임이 초보자에게 꽤 도전적일 것이라고 말했으니 왜 이제 와서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상사는 작은 직원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에게 일을 끝내고 곧 나가라고 말했다. 스즈키는 게임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뚱뚱한 상사는 그가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상사가 멀리 가지도 않았을 때 스즈키는 그를 다시 불러 그가 수정한 버그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MMORPG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뚱뚱한 남자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클라이언트에게 전화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런 상황에서 스즈키는 자유시간이 거의 없어서 밖에서 맛있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는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눈앞의 콘크리트 위에서 울고 있는 작은 소녀를 발견한다. 걱정이 되어 그는 그녀의 곁으로 급히 다가가 자신의 도시락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는 유아 언어를 이해할 수 없어서 소녀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기로 결정하고 어머니를 찾기를 희망한다. 그는 준비를 하고 그녀를 경찰서로 데려가기로 한다. 하지만 그때 소녀의 어머니가 나타나 딸을 다시 집안으로 데려갑니다. 다행히도 그 여성은 스즈키를 포식자로 생각하지 않을 만큼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움에 감사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스즈키는 멋진 어머니와 그녀의 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 그는 사무실로 돌아가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해질 무렵 그는 드디어 성가신 게임의 디버깅을 끝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테스트를 하고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게임 성능을 테스트합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호기심 많은 동료가 스즈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아내에 대해 불평합니다. 3일 연속 집에 안 온 그에게 화를 내는 것. 스즈키는 그가 집에 오지 않는 것에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 칭찬을 받고 넘어가지 않고 대신 스즈키를 때리기로 결심한다. 왜냐하면 40세 되기 전에 여자친구를 사라고 말하며 스즈키는 상처받았지만 멋지게 받아들이며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한다. 그는 여자친구를 갖는 것을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하는 일의 성격상 스즈키는 밤새 잠도 자지 않고 끝내고 다음날 얼굴을 씻고 계속 일한다. 그는 곧 프로그램을 끝내고 보내기로 결심한다. 그가 집에 돌아가서 즐길 수 있도록 이메일을 보낸다. 그 순간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다시 한번 워월드 게임의 아이템 중복 버그에 대해 불평하고 이전의 버그와는 꽤 다르다고 말한다. 예상대로 라이스 스즈키는 일을 수락하고 시작한다. 곧 그의 뚱뚱한 상사가 또 다른 이메일을 보내 스즈키에게 또 다른 자신의 엉망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한다. 스즈키는 그것도 처리하고 그날 밤 3시까지 모든 일을 마친다. 그는 또 다른 버그 보고서를 실행하고 자신의 일을 마쳤다는 이메일을 최종 상사에게 보낸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그는 자신의 큐비클 바닥에 누워 잠이 듭니다. 갑자기 컴퓨터 코드에 문자열이 나타나고 스즈키는 깨어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매우 다른 땅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산 꼭대기에 서 있고 그 아래에는 큰 균열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지만 아무 신호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고등학교 시절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스즈키는 자신이 개발 중인 게임에 빨려 들어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끔찍한 자아를 설득하여 꿈이라도 믿습니다. 갑자기 그의 시야 위에 작은 지도 HUD가 나타납니다. 작은 메뉴 항목들이 그의 시야 아래에 나타난다. 그는 마음으로 인터페이스를 조종하고 지도에서 드래곤 밸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 그의 이름이 사토라고 한다. 그는 메뉴의 다른 항목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이 모두 그가 직접 만든 것들이라는 걸 깨닫는다. 그는 다시 한번 지도를 확인하고 적들의 대규모 집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 적들은 도마뱀인간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도마뱀인간이 그의 위치로 다가와서 여러 개의 화살을 쏘았다. 그리고 그들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도마뱀인간이 그의 위치로 다가와서 여러 개의 화살을 쏘았다. 어떤 기적에 의해 화살이 사토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보려고 했지만 아직 구현할 수 없었다. 전기가 흐를까 두려워한 사토는 몸을 숨기고 인터페이스에서 자신의 유성우 기술을 우연히 실행했다. 이 유성우만으로도 그를 공격하러 온 모든 도마뱀인들이 그의 영역에서 파괴되어 시전자의 건강을 크게 지켰다. 유성우가 끔찍한 도마뱀 사람들을 파괴하면서 사토의 경험치가 100배 증가하여 하차는 1레벨에서 무려 310레벨로 상승했다. 이 행동만으로도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기술과 행동이 열렸다. 미래 전투에 대해 사토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 공격 후 사토는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도마뱀 인간과 마주치게 되는데 이미 많이 닫혀 있었다. 도마뱀 인간은 그에게 싸울 수 있는 검을 주고 사토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한다. 사토는 검을 집어들고 도마뱀 인간과 계속 싸우다가 약점을 찾아내고 검을 던져 도마뱀 인간을 처치한다. 이로 인해 그는 인벤토리에 던지기 기술을 습득하고 사토는 주변의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며 여유를 즐기게 된다. 결국 그는 로그아웃 및 저장 버튼을 확인하기로 결심하지만 불행하게도 게임이 그를 로그아웃 시키지 않는다. 사토는 다른 스탯을 확인하고 자신이 레벨 310으로 상승했음을 알게 된다. 그는 또한 이전에 입은 부상을 확인하고 이미 치유되었음을 깨닫는다. 그의 머릿속에서 연결된 점들을 통해 모든 능력치가 이미 최대치에 도달했음을 알게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는 게임 로그를 확인하지만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다음 그는 파괴에 사용한 메테오 레인 스킬을 확인하고 도마뱀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 활성화한 후 강도를 최대치로 설정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다. 그가 실수라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전체 균열이 그가 있던 곳을 메테오 레인에 의해 파괴당했다. 사토는 최대한 빨리 우주의 가장자리로 달려가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또 다른 게임 세상에 들어가면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피한다. 그는 재빨리 메테오 레인 기술을 끄고 무한물이 들어있는 물병을 인벤토리에서 소환한다. 그 후 지갑을 확인하니 꽤 부유한 것을 알게 된다. 게다가 로브와 마법 부츠 같은 다른 옷들도 가지고 있어 근처 마을로 입고 갈 수 있다. 그는 밤새도록 자신의 소지품을 꼼꼼히 살펴본다. 그가 도중에 놓쳤을지도 모를 마법 주문을 위한 재고를 정리한다. 다음날 아침 사토는 자신이 지금까지 본 가장 아름다운 절벽에 도착한다. 마침내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그는 전체 풍경을 탐험하고 마침내 전사의 요새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그는 약간의 배경 조사를 하고 현재 약 100명의 병사가 있으며 평균 레벨이 약 7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자신 위에 와이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점프하고 와이번이 피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돌로 와이번을 쫓아내고 와이번이 요새를 지키고 있는 군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요새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독립적인 독해 기술을 사용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병사들이 단지 와이번에 대한 전면 공격 준비를 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감 넘치는 대장이 부대원들에게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와이번을 공격하라고 촉구하고 전쟁이 곧 시작된다. 사토는 군대의 한 지휘관, 예쁜 소녀 지나가 와이번에 의해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붙잡아 구하기 위해 점프한다. 가난한 소녀를 구한 직후 그녀는 깨어나 사토의 손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잠시 둘러본 후 그녀는 자신과 사토가 절벽에서 내려가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한다. 사토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후 절벽으로 다시 점프한다. 그가 다시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제나를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고 그녀의 말이 빠른 소녀처럼 말하는 것을 듣는다. 마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잘생긴 소년을 만나는 것처럼 그녀가 수다를 마치자 사토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녀를 매우 부끄럽게 만든다. 분명히 패배자 스즈키는 이 세계에서도 그의 리즈메틱스가 잘 되지 않았다. 포트너틀리 제나는 아직 어리고 세상을 보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제나라고 소개한다. 제나는 서펀트 밸런타인 남작의 마법사 병사다. 그녀는 17세이며 지난 2년 동안 군대에 봉사하면서 아직 연애를 시작하지 않았다. 사토는 처음부터 그녀와 대화하는 것 자체로 부끄러워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리로 큰 맹수병사와 그녀의 조수가 나타난다.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토는 행상인이라고 소개하며 유성 공격으로 물건을 잃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리로는 전혀 멍청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왜 달아나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는 운석 공격 소식을 듣고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이때 사토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무덤에 찾아갔다는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그는 계속 거짓말을 하며 거짓말 기술을 익혀서 릴로를 속일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 그녀는 그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고 그는 공격 중에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릴로는 그를 다시 살루시로 데려가서 그가 신분증을 찾을 수 있게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는 사람들이 와이번 시체를 해체하는 모습을 보고 물어봅니다. 제나와 리로가 그에게 와이번이 숨는 곳이 도시 경제에 큰 경제적 가치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마음껏 고기를 먹고 가죽을 갑옷과 옷으로 만들며 장기를 가지고 몇 가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고기에 관해서는 사토는 운전사에게서 맛이 꽤 안 좋고 질기다고 듣는다. 하지만 그는 그 맛과 상관없이 노예들이 여전히 고기를 먹는다고 언급한다.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사토는 자신의 인터페이스에서 노예 통계를 확인해보는데 도시 인구의 무려 20%가 실제로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에 대해 불평하기도 전에 그들은 모두 도시 도착했다. 제나는 그가 도시에서 계속 살 계획인지 묻는다. 사토는 먼저 여관에서 방을 구하고 싶다고 말한다. 릴로는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게이트 여관에 가라고 제안한다. 거기서도 주요 입구와 가깝다. 도시에 도착한 제나는 사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보고를 받아야 한다며 그를 다시 한번 구해준 것에 감사한다. 사토는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제나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언젠가 그에게 보답하겠다고 맹세한다. 사토는 릴로를 따라 도시의 엉터리 이민국 건물로 가서 서류를 되찾으려 한다. 담당자는 그에게 야마토 돌에 손을 얹으라고 말하며 사토의 능력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토는 그곳에 손을 얹고 자신의 게임 이름인 사토라고 말한 후 돌이 자신의 상태 정보를 읽는 것을 지켜본다. 위심을 피하기 위해 돌은 사토가 이전에 받았던 업그레이드 전이 능력치를 읽고 사토가 자신을 보호할 힘이 거의 없는 평범한 아이임을 그 남자에게 납득시킨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그는 15세에 집을 도망친 결과에 대해 불평한다. 작업을 마친 후 사토는 그 남자를 안정시키고 유효한 도시 입국 비자를 받는다. 10일 동안 머무른 후 다시 돌아와서 갱신해야 한다. 떠나기 전에 남자는 만약 만료된 비자로 도시로 이동하면 병사들에게 잡혀 노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메모를 받은 후 사토는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근처에 있던 게이트인으로 향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활기찬 마을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손이 여자 가슴에 부드럽게 스치는 것을 느낀다. 얘들아, 집중력을 유지해야 해. 왜냐하면 우리 소년 사토가 그녀의 가슴 부드러움에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가 그를 엄마의 여관으로 끌고 간다. 그들이 거기로 가는 길에 사토는 그녀의 배경을 빠르게 체크하고 그녀가 사실 13살이라는 것을 알아챈다. 결국 소녀는 그녀를 게이트인으로 데려가서 그를 그녀의 어머니
즉 여인숙 주인에게 데려간다. 그곳에 도착해서 사토는 어머니에 대해 배경조사를 하고 실망한다. 그녀의 체격에 대해 그녀가 너무 섹시해서 뚱뚱하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녀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그들의 새 고객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는 그녀에게 짐을 맡긴다. 사토는 방요금을 지불하고 음식에 대해 묻는다. 어머니는 부엌의 불을 이미 껐다고 말하지만 그는 아직도 그녀가 만든 감자 키슈를 좀 먹어보라고 해. 그가 차가운 걸 먹을 수 있다면 말이지. 13살 소녀 마르타는 멋진 소년과 함께 식당에 있다가 어머니가 그녀에게 상인방을 청소하라고 재촉할 때까지 있다. 그녀가 떠난 후 사토는 그녀가 그때 이야기했던 이상한 비겁한 상인들에 대해 물어보고 어머니는 그 당시 그들의 땅에 나타났던 악마 군주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70년 전 어떤 영웅에 의해 물리쳐졌던 악마 군주에 대해 말이지. 이 이야기를 듣고 사토는 매우 놀라며 자신이 악마 군주가 존재할 때 그 세계에 오지 않은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여자는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며 계속 이야기한다. 악마 군주가 갑자기 되살아나더라도 여전히 안전합니다. 사토는 살짝 웃으며 그녀에게 드래곤에 대해 물어봅니다. 여자는 드래곤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들은 대부분 졸린 머리들이고 인간을 공격하기보다는 잠을 자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마지막 드래곤은 2년 전에 나왔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의 드래곤에 대해서는 그녀가 모든 가축을 먹어 치우고 그들의 밭을 쓸모없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현재 도시의 주요 관심사는 도시를 공격하는 것을 멈출 줄 모르는 와이번들입니다. 그때 누군가 여관을 방문해 주인에게 만나러 오라고 재촉합니다. 그녀가 떠난 후 사토는 그 여성이 제공한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보며 모든 것을 즐깁니다. 그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마르타가 나타나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토는 그녀에게 도시와 물품 및 새로운 옷을 구할 수 있는 곳을 묻습니다. 마르타는 몇 가지 장소를 설명하고 사토는 그녀에게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합니다. 잠시 후 사토와 마르타는 도시 동부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는 한 상인이 그의 가판대 앞을 지나가는 반인간 노예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사토는 그곳에 가서 노예들이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는 상인을 쫓아내고 노예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일이 해결된 후 마르타는 그에게 반인간에 대한 증오의 배경 이야기를 들려준다. 알고 보니 반인간들은 농부와 상인들을 죽이곤 했고 그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다녔다. 그래서 그들이 노예로 잡힐 때마다 항상 쓰레기처럼 대우받았다. 이야기를 계속하며 마르타는 사토에게 사고 싶어하는 물건이 있는 노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사토는 완벽한 신사처럼 행동하며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준다. 쇼핑을 마친 후 그들은 여관으로 돌아가고 사토는 이상한 사람을 발견한다. 반인간들로 가득 찬 캐러반에 실려가고 있는 사람이다. 사토는 그들을 무시하고 여관으로 돌아간다. 방을 치우는데 도움을 준 작은 유니를 발견한다. 팁을 주고 화장실 위치를 알아낸 후 방으로 들어간다. 저녁 시간이 되자 사토우는 희석한 메이드를 마시고 멧돼지 스테이크를 먹는다. 채소 수프와 함께 곁들인 반찬들 모두 충실히 추천받은 요리다. 마사타가 스테이크를 먹기 전에 채소 수프를 조금 맛본다. 여론과는 달리 그는 전체 요리가 매우 맛있다고 느꼈고 접시 위에 남은 모든 것을 먹었다. 끝내는 두 번째 접시까지 먹으며 하룻밤에 너무 많이 먹게 된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대에 누우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생각한다. 그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그것들이 그의 인생에서 해본 어떤 게임에도 맞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꿈이 아닐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상상의 새로운 세계는 실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일어나서 게임의 모든 개념을 확인하지만 유용한 것 하나 찾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도시 전체를 바라보며 이전 세계를 버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새로운 세계를 즐기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타는 사토를 불러 그의 여자친구인 제나를 즐겁게 해주라고 요청합니다. 사토는 옷을 입고 제나가 그를 도시 구경으로 데려오려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그를 구해준 것에 대한 빚을 갚으려는 것이다. 다행히도 신사적인 사토는 제나가 그를 사로잡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는 즉흥적으로 그 차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제나는 사토를 시내의 노점으로 데려가서 먼저 사료라는 달콤한 간식을 사준다. 사토가 간식값은 내게 되자 제나는 슬퍼한다. 그녀는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토는 그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둘이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라고 말한다. 사토는 사료 디저트를 한 입 베어 물고 맛있게 즐깁니다. 그들이 다 먹고 나면 다른 간식을 사러 이동합니다. 꿀빵과 검은 미소에 찍어 먹는 튀긴 박쥐 날개 같은 것들입니다. 검은 미소 튀긴 박쥐를 받은 직후 한 아기 동물이
제나에게 뛰어들어 그녀의 흰 블라우스에 검은 미소를 묻힙니다. 제나는 매우 낙담하며 엄마에게 블라우스를 빌렸고 그동안 그녀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토는 얼룩을 제거할 수 있는 몇 군데를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일상 마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5단계 마법사 자마나가 나타나 그들의 옷에서 얼룩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사토는 몇 번 반대하지만 결국 그녀가 도와주기로 동의한다. 그래서 사토는 그들을 골목으로 안내하고 자마나는 제나를 깨끗이 씻어낸다. 얼룩을 지운 후 두 사람은 데이트를 계속하고 사토는 제나에게 주문을 외우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진다. 제나는 주문을 소리내어 말하려고 하지만 그건 완전 쓰레기였다. 사토는 수줍게 웃으며 제나에게 마법을 배우기 시작한 시점을 물어본다. 제나는 지난 3년 동안 마법을 공부해왔고 이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비행을 위해 마법을 쓰고 싶다고 인정하기도 한다. 그 후 제나는 사토에게 왜 마법을 배우고 싶은지 묻고 사토는 대답한다. 가장 웃긴 이유로 마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며 제나를 웃게 만들고 그녀가 그와 함께 더 편안해지게 했다. 사토는 제나에게 곧 하늘에서 그녀와 데이트하고 싶다고 알려주며 상황을 구했다. 이로 인해 제나는 비행을 배울 의욕이 더욱 커졌고 그에게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거리의 다른 가판대로 가서 마르타의 어머니를 위한 연고를 구하고 수도의 가장 높은 곳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했다. 거기서 사토는 풍차를 보고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다. 제나는 그 풍차가 일반 제분소 역할을 하지만 와이번이 나타나면 도시를 공격하면 빠르게 배터리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사토는 즉시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후 그들은 팔레온 사원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 제나는 사토에게 전설적인 영웅의 검을 소개하며 검의 특별한 특성을 설명합니다. 그 검은 한 번 적합한 보유자가 손을 대면 말입니다. 오른나 공주가 교회에서 수녀로 일하고 있어 인사를 하러 와서 그 검에 대한 사실들을 더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제나는 오른나를 백작의 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가 사원에서 봉사하기로 선택되기 전까지 말이죠. 오르나가 미소를 지으며 제나의 남자 취향을 칭찬하자 제나는 혼란에 빠진다. 주님 안의 언니가 자신에게 한 말에 대한 수치심으로 바로 그때 누군가 보랄이라는 환자를 점검하러 오라고 부른다. 오르나는 그리하고 떠난다. 잠시 후 제나와 그녀의 사랑의 관심사는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사토가 제나가 그 남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자신의 인벤토리를 확인한다. 게임을 하면서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가 획득한 모든 타이틀을 확인한 결과 영웅이라는 타이틀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어쨌든 제나와 사토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계속 투어를 하고 제나는 사토가 최대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그의 도시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말이야. 그녀의 이야기 중에 제나는 약 66년 전에 악마 군주가 도시를 공격했던 이야기를 언급한다. 하지만 결국 패배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토는 궁금해져서 그녀에게 질문을 한다. 악마 군주들이 악마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묻는다. 제나는 그에게 말한다. 어떤 악마 군주들은 악마를 조종할 능력이 있다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도시를 지나칠 때 갑자기 소리를 듣는다. 그들 근처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멈춰서서 확인한다. 자세히 살펴본 후 사토와 지나이는 재권사원의 수석사제가 자신의 지역 사람들을 모아 이날 아침 그들이 데리고 온 마인 인간 노예들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도록 유도했음을 깨닫는다. 사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폭력을 부추긴 뒤 신성한 돌로 위장한 일반 돌을 팔아 사람들이 마인 인간들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든다. 바보 같은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내며 쓸데없는 사제의 사기를 사주고 그저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마인 인간들을 공격한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마인 인간들에게 개인적으로 화풀이를 하는 것이다. 그 순간 제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반인간들을 향해 달려가 그들의 악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사토도 자신의 여자를 돕기 위해 뛰어들어 살코플런트 사제가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지도를 확인하여 진짜 주인을 찾고 수도의 바보 같은 사람들에게 걸리기 쉬운 사기를 치기 위해 그 근처에서 웃고 있는 바보를 찾는다. 사토는 다시 한번 검색하여 도시의 다른 쓰레기들을 찾아낸다. 그는 모든 쓰레기를 찾아내고 코플런트 사제는 사람들을 시켜 제나와 반인간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한다. 사토는 다시 한번 검색하여 도시의 다른 쓰레기들을 찾아낸다. 그는 모든 쓰레기를 찾아내고 코플런트 사제는 사람들을 시켜 제나와 반인간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한다. 그 사이에 코플런트 사제는 사람들을 시켜 제나와 다른 사람들이 돌로 죽이려고 했던 반인간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한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토는 뒤에서 돌아다니며 그 지역의 선동가들을 하나씩 쓰러뜨린다. 그 순간
가라리안 사원의 신부가 제나를 지원하고 자신의 자리를 대신해 그녀를 지원한다. 사토는 결국 쓸모없는 개새끼 주인을 찾아내어 그를 쓰러뜨린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 사람이 우르세라고 불리며 신부와 함께 시도하려 했던 사기를 폭로한다. 사람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은 분노를 올바른 사람에게 돌린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르세는 자신의 몸속에 사는 악마를 폭로하고 그 악마를 풀어놓아 사람들에게 공격하게 한다. 제나가 사토에게 데미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고 부탁하는 동안 그녀는 지원군을 요청하고 사토는 바로 그렇게 하려고 내려앉는다. 사토는 데미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한다. 그러나 노예들은 사령관에게 반대하고 싶지 않아 했는데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가 목걸이를 조이고 목 졸라서 죽일까봐. 사토는 빠르게 점검하여 그들이 더 이상 주인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낸다. 그는 이 사실을 그들의 주인인 우르스가 죽었을 가능성과 연결하고 사슬을 부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 드래곤은 마침내 우르스의 몸에서 벗어나 큰 마법, 순간이동 주문을 시전하며 그 주문은 사토와 데미 휴먼들, 제나를 끌어들인다. 그리고 그녀의 백업은 닫힌 미로로 들어갔다. 사토는 곧 깨어나서 그들을 미로에 가두고 서로를 죽이고 출구에 갈 기회를 위해 싸우라고 말하는 눈의 악마의 끔찍한 소리를 듣는다. 그는 현재의 목표를 이해하고 먼저 반인류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로 결정한다. 그는 자신을 사토라고 소개하고 그들에게 고양이 그리고 도마뱀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음을 깨닫는다. 사토는 그들을 그렇게 짜증나는 이름으로 부를 수 없으므로 그들의 이름을 포치, 타마, 그리고 리자라고 바꾸기로 한다. 반인형들은 이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보여서 그는 그들에게 새로운 옷과 기운을 북돋우는 약을 주었다. 반인형들은 사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자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해서 거절하려 했다. 그러나 사투는 그들이 옷을 입으라고 명령했고 결국 그렇게 했다. 곧 애프터워드, 사투는 꿀에 재워진 매우 맛있는 과자를 주면서 물과 함께 주면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빠르게 미로 전체를 둘러보며 미로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제이나와 그녀의 병사들을 찾아내고 떠날 것처럼 손짓했다. 뒤에 있지만 노예들은 그가 자신들을 데려가기를 간청합니다. 그들이 뒤에 남겨지지 않도록요. 사토는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알리지만 그는 단지 통로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그들의 능력치를 확인하고 리자가 전투 경험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에게는 검을 주고 그들과 함께 계획을 세운 후 이동합니다. 몇 미터 앞으로 나아간 후 포치는 피 냄새를 맡고 그녀의 주인에게 미리 알립니다. 냄새의 원에 도착하자 사토는 이전에 사람을 죽여 먹고 있는 거대한 벌레 괴물을 발견합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워하지만 리자는 그에게 조언한다. 지금 도망치거나 벌레가 쳐다보지 않을 때 서버리라고. 사토우는 도움에 감사하며 뒤에서 벌레를 공격한다. 벌레가 돌면 그는 벌레가 멈출 때까지 쏘아잡아 날 구한다. 여자들은 그가 괴물에게 쓴 총에 대해 묻지만 그는 거짓말을 하며 누구에게도 그 총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한다. 계속해서 그들은 벌레의 중요한 부분을 채취하기 시작한다. 리자는 괴물의 핵을 채취하고 새 창무기를 얻는다. 사토우는 목걸이를 풀고 함께 탐사를 계속한다. 몇 분 후 사토우는 타마를 책임자로 임명한다. 큰 돌, 즉 심장과 같은 핵을 모으는 것. 다마는 새 임무를 받아들이고 그들 앞에 큰 애벌레 벌레를 확인한다. 사토는 재빨리 움직여 애벌레를 쓰러뜨리려고 한다. 곧 다른 애벌레 몇 마리가 나타나고 모두 함께 그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힘을 합친다. 그리고 핵을 채취한다. 다음으로 사토는 포치와 함께 계속 진행하며 그녀에게 말한다. 남은 애벌레에게 돌을 던져 깨우고 산만하게 만들어서 쉽게 제압하라고. 그들의 계획은 일시적이지만 효과가 있는데 그러던 중 한 애벌레가 포치를 향해 돌진해 공격한다. 포치는 매우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한다. 사토는 그녀의 등을 붙잡고 다시는 그렇게 도망치지 말라고 재촉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다행히 포치는 상황을 이해하고 새로운 주인에게 순종하게 된다. 이후 그들은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며 가능한 많은 괴물들을 처치했다. 그 결과 그들의 레벨이 조금 상승했다. 처치한 괴물들의 코어를 모두 모은 후 라이자와 다른 두 아이는 피곤해졌다. 사토는 그들에게 육포를 대접하고 그 후에 먹고 잘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들이 잠든 후 사토는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이 다시 일어나면 계속 이동한다. 몇 시간 동안 귀찮은 괴물들을 처치하고 돌본 후 리자는 새 주인에게 불을 피워도 되는지 물어본다. 그들이 방금 잡은 개구리 고기를 요리하기 위해서다. 사토는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하며 확인한다. 하지만 리자는 그 고기를 먹어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확신시킨다.
특히 요리된 상태라면 괜찮다고 하니 준비가 됐다. 사토가 허락하자 리자는 맛있는 개구리 고기 케밥을 만든다. 사토가 그것을 맛보니 냄새와 맛이 치킨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식사 후 그는 소녀들이 스스로 목욕하고 이동을 계속하기 전에 잠을 잘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들이 깨어나면 계속 움직인다. 그리고 결국 앞에서 슬라임에 의해 멈춘다. 사토는 슬라임 곰팡이에 불공격을 시도하지만 전혀 피해를 줄 수 없다. 라이자는 바로 나서서 슬라임의 핵을 부수어 처치한다. 그때 포치는 벽에 매우 이상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패턴을 발견하고 자신의 주인에게 이를 알린다. 사토는 벽의 구조를 확인하고 그것이 미로의 다른 부분으로 이어지는 숨겨진 문임을 깨닫는다. 곧 언데드 늑대가 공격하여 사토를 눌러버린다. 고마운 코토니. 그는 바로 전에 얻은 함정 스킬을 사용해 늑대를 특정 함정문으로 차넣고 늑대는 그 아래의 심연으로 떨어진다. 그것이 처리되면 그들은 미로를 계속 이동하고 방 안에 숨겨진 거미줄의 고치를 발견할 때까지 이동한다. 다시 말하지만 사토는 거미줄을 스캔하여 그 안에 사람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 그는 빠르게 소녀들에게 고치를 열라고 지시한다. 그들이 모두 구출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구출된 사람은 진 벨톤이라고 주장하며 귀족 가문 출신이라고 한다. 그는 미로를 탈출한 후에 보상을 약속한다. 두 번째 사람은 니도란, 노예 상인이다. 마지막 사람은 지난번에 포치를 개처럼 대했던 바보 평민이다. 사토와 마르타는 도시 동부를 방문했다. 그는 그때 반인반수에게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를 인식하고 지금도 포치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 그는 포치에게 자신의 무기를 주라고 명령하기까지 한다. 그래야 자신이 쉽게 탈출할 수 있으니까. 다행히도 사토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자신의 여자들에게 서둘러서 움직이라고 재촉한다. 몇 미터 더 이동한 후 그들은 슬라임 괴물과 싸우고 있는 수십 명의 병사들이 있는 전투 현장을 발견한다. 사토는 행동에 나서서 여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그중 한 명은 슬라임을 유인한 후 다른 이들이 그 핵을 부수도록 한다. 전투에 몰두한 어리석은 평민은 자신감에 차서 혼자서 슬라임 몬스터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 결과 엉뚱하게도 도망치는 신세가 된다. 엉덩이가 땅에 닿자 쫓기게 된다. 할 일이 남지 않자 평민은 그를 싫어하는 같은 반인들에 의해 구원받는다. 그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바보는 할 말을 잃는다. 사토는 시에나가 잡히는 것을 막으며 그녀를 저녁 식사로 삼으려는 슬라임 몬스터를 막아낸다. 그녀의 사랑 관심과 제외하는 순간 시에나는 사토를 껴안고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별에 감사한다. 사토는 슬라임을 제대로 죽이는 방법을 설명하다가 여성 아인종에게서 배웠다고 젠에게 말한다. 젠은 약간 질투하지만 금세 그런 감정을 떨쳐버리고 곧 남자친구가 될 사람에게 계속 매달린다. 그 후 타마는 또 다른 숨겨진 벽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알린다. 사토는 벽 너머를 확인하고 미궁의 구조를 다시 분석한다. 이번에는 보물상자를 발견한 병사들에게 방해받는다. 상자를 열자 그들을 미궁에 가두었던 외눈박이 괴물이 나타난다. 미로가 나타나서 모두에게 혼자서 싸우라고 도전합니다. 거의 즉시 모두가 큰 괴물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성가신 사이클롭스 괴물은 사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악한 매혹의 눈 마법을 사용하여 사토를 제외한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환각을 일으켜 그들의 욕망을 보게 합니다. 사토는 여기서 부정행위를 눈치채고 그들이 경솔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여자들을 기절시킵니다. 다른 병사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진 벨트는 악마에게 불 마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악마는 불을 매우 쉽게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토는 싸움에 뛰어들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한 끔찍한 생물이 그를 함정문으로 끌어당기지만 그는 스스로를 풀어낸다. 이제 괴물과 마주한 사토는 그의 무기에서 성검을 소환하고 한 번이 배기로 그 생물을 파괴한다. 그 후 그는 망토를 입고 영웅처럼 변장하여 다시 올라가 악마와 대면한다. 그는 다른 이들이 모든 공격 마법을 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돌을 던지기 위해 합류한다. 악마는 점점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마지막 수단을 시도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사토가 자신을 처치하기 전에 주인을 호출하고 많은 특전을 가진 고위급 악마인 주인에게 먹히게 된다. 모두가 치명적인 괴물에게서 도망치는 동안 사토는 자신을 가장 강하다고 부르는 강한 놈과 싸우기 위해 남아있다. 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토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주인을 끝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높여보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 그때 그는 예나가 그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공격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창으로 악마에게 화염 발사를 하지만
효과가 없다. 사토는 악마를 처치하기 위해 어떤 타이틀을 사용할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타이틀 목록을 검색하며 다른 타이틀을 체크한다. 결국 그는 신살해자 타이틀을 사용해 자신의 검으로 악마를 처치한다. 이로써 악마와의 전투가 끝나고 곧 사토와 다른 이들은 지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후원자들과 만난다. 사토는 비공식적으로 새로운 3명의 하인을 입양하고 다음 회의에 함께하라고 말한다. 이전의 바보 같은 평민이 정신을 차리고 마침내 자신의 어리석음에 사과한다. 그 후 사토는 하인들을 데리고 니도란의 텐트로 가서 보상을 받는다. 니도란은 사토가 리자, 포치, 타마를 입양한 것을 공식화하고 또 다른 2명의 노예를 그의 관리하에 추가합니다. 그중 한 명은 수줍고 귀여운 루루이며 다른 한 명은 이상하게도 건방진 아리사로 사토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토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을 시험해보려고 합니다. 그는 일본어로 그들에게 말을 걸고 둘 다 등에 거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루루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리사는 사토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듯 반응했습니다. 사토는 갑자기 그녀가 자신처럼 전이 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듭니다. 거기 아니면 그녀는 아직 그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논의하고 새로운 소녀들이 자신을 소개한다. 아리사는 자신을 아리사라고 소개하며 11세 위 서비스 노예로 잃어버린 쿠보크 왕국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루루는 자신을 14세의 소녀라고 소개하며 쿠보크 왕국 출신이라고 한다. 비록 그녀는 약하고 왜소해 보이지만 어디에 배치되든 매우 강하고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사토는 그녀를 자신의 작은 무리로 환영하며 리자, 포치, 타마가 자신을 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아리사는 작고 귀여운 데미키드들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어요. 보아하니 아이들과도 무척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사토도 그게 괜찮아 보여요. 모든 인사를 마치고 모두 마을로 출발해요. 집에 가는 길에 루루이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서 그들이 배고플 시간임을 알렸어요. 사토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묻고 모두 고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반면 리자는 가금류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녀의 욕구 중 하나예요. 사토는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맛있게 식사했던 때를 말해달라고 물어요. 노예들은 그들이 악한 주인 아래에서 먹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을 보고 사토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그들을 위해 잔치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들을 근처 술집으로 데려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포치와 타마는 두 사람 모두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다가 입을 대입니다. 사토는 채소가 듬뿍 들어간 양 내장탕을 주문해 아삭아삭한 상태로 모두 즐깁니다. 잠시 후 식당 주인이 구운 내장과 간, 심장을 가져옵니다. 모두 함께 잘 먹으며 음식을 즐깁니다. 사타오 씨는 소녀들이 입고 있는 빈티지 옷을 보고 모두에게 새로운 옷을 사주기로 결정한다. 그는 밖으로 나가 혼자 쇼핑을 하겠다며 핑계를 대고 소녀들이 식사를 마치고 그에게 합류하기를 기다린다. 밖에서는 사타오 씨가 닭고기를 구워 파는 포장마차를 발견하고 리자 씨를 위해 그것을 산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유랑 중인 반인반수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그는 소녀들에게 새로운 옷을 사주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선사한다. 밤이 되어 그는 새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여관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모두에게 새로운 방을 마련해 줄 수 있냐고 묻는다. 그러나 여관 주인은 모든 방이 예약되어 있어 새로운 방을 마련할 수 없다고 안타깝게 말한다. 사토는 잠을 자거나 밖에서 캠핑하기로 결정하고 그의 여자아이들은 인생 최고의 잠을 잔다. 그 후 그는 여관 주변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거기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그가 데려온 반인반수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리사도 이를 알아차리고 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그녀는 주인에게 침착하라고 촉구하며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말을 하기로 한다. 그녀는 자신의 정신 마법 능력으로 그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에게 정중하게 쳐다보지 말라고 요청하여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그녀가 그들에게 제대로 된 말을 가르친 후 그녀는 여관 주인에게 근처에 사용할 수 있는 마구간이 있는지 묻는다. 여관 주인은 근처에 말이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사용할 수 있다. 여관 주인과 만난 후 사토는 마구간으로 가서 라자와 다른 이들이 잘 수 있도록 좋은 침대를 만든다. 자신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그들에게 공격해오는 문제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조언한다. 소녀들은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주인을 위해 착한 소녀가 되겠다고 약속한다. 방으로 돌아온 사토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옷을 벗는다. 놀랍게도 루루가 그가 옷을 벗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선택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편치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토는 계속해서 자신의 옷을 벗고 돌아서서 아리사와 루루가 완전히 벗고 그를 섬기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겸손하게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잠자라고 말합니다. 아리사, 사코만 녀석은 상당히 놀랐지만 루루는 울면서 위로받으며 잠자라고 합니다. 사토는 조금 후에 잠에 들었다가 짧은 시간 후에 아리사가 그 위에 바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말하기 전에 그녀는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그의 입을 향해 다가갑니다. 정신마법으로 그를 자신에게 끌어들이려고 했죠. 사라토는 거의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의 손이 체리 모양의 가슴으로 향하자 정신을 차립니다. 다행히도 우리 소녀는 쓸데없는 생각을 떨치고 자신이 로리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리사를 껴안고 다시는 자신에게 마법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아리사가 했던 짓을 알고 있다며 그런 마법을 자신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아리사는 주인에게 할 말이 많았습니다. 사토는 아리사에게 자신의 진심을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아리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게 반했다고 말합니다. 놀란 사토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11살 소녀는 그녀는 자신의 날씬한 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를 물으며 그를 괴롭혔다. 글쎄, 그녀는 11살이니 그들이 서양에 있었다면 사토에게 얼마나 나쁜 상황이었을지 알겠다. 그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사토가 얼마나 예쁜지에 대해 계속 미친 듯이 떠들며 그와 함께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그에게 알렸다. 처음에는 그가 자신의 침대에 오기를 기다렸지만 다시 말해 사토는 결코 먼저 나서지 않았고 그녀는 운에 맡기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사토는 그녀의 능력을 분석하고 그녀가 그 게임의 자연스러운 NPC가 아님을 깨달았다. 아마 그녀도 그와 같았던 걸까? 그의 호기심은 아리사가 자신을 소개하는 순간 해소된다. 그녀는 타치바나 아리사라는 일본 여성으로 이전 세계에서 외롭고 우울한 삶을 살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옛 기억을 가지고 이 새로운 세계에 환생하여 모험적인 삶을 계속하게 된다. 그 후 그녀는 그에게 그도 환생했는지 묻고 그는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한다. 아리사는 게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소환의 복잡한 세부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첫 번째는 누군가의 생명이 사라지는 경우이다. 구세계에서 살다가 이 새로운 세계에서 태어나는 거야. 두 번째는 구세계에서 신세계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말해. 그녀는 루루이 할아버지 예를 들어 일본에서 태어나 그녀의 몸으로 재생된 경우를 들면서 그 모든 걸 듣고 나서 사토는 자신이 거기로 옮겨갔다고 결론짓는다. 하지만 마법 원형도 없었는데도 그의 변화가 이상하다는 점은 의아하다. 사토는 아리사에게 무엇을 말할지 잠시 생각하기 위해 침묵한다. 그러나 마법 원형도 없었는데 그의 변화가 이상하다는 점은 의아하다. 사토는 아리사에게 무엇을 말할지 잠시 생각하기 위해 침묵한다. 사토는 아리사에게 무엇을 말할지 잠시 생각한다. 그가 준비되면 아리사에게 자신이 어떻게 노예가 되었는지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한다. 아리사는 둘이 함께 잠들기 전까지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른 아침, 마사라는 제나를 방으로 데리고 와서 확인한다. 그와 함께 자던 벌거벗은 소녀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제나는 모두에게 매우 정중하게 행동하려고 애쓰지만 그녀는 곧 실망한다. 아리사가 그녀의 짝사랑하는 사람 곁에 잠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상심한 그녀는 사토우를 저주하며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밖으로 달려간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사토우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는 친구였던 여자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그는 급히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사랑하는 이를 위로하려 한다. 그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안심시켜주고 그의 인생을 망치고 싶어 했던 11살 쓰레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제나는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는 자신은 어린 로리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멋진 쇼를 사주기로 하고 그녀는 기쁘게 그의 제안을 수락한다. 나중에 그들은 모두 무사히 집에 돌아오고 아리사를 밖에서 발견한다. 사토는 그녀의 머리를 쳐주고 이제 늦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 아리사는 급히 안으로 뛰어가 다른 사람들을 데려온다. 그녀가 떠난 직후 사토는 그녀가 어떻게 노예가 되었는지 이야기한 것을 기억한다. 그녀가 환생한 순간 아리사는 자신의 이전 세계의 지식을 바탕으로 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녀는 성공을 거두었고 심지어 공주가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사는 그녀의 재산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기 전에 누군가가 성공하고 인적국이 그들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왕과 왕자가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 그녀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고 악마가 그들을 공격할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고 있던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녀의 별장이 불타버렸을 때 그녀와 루루는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달아났고 니도란에게 붙잡혔다. 사토우는 정신이 돌아와서 자신이 여자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에게 옷과 물품을 사라고 돈을 주며 자신의 할 일을 한다. 아리사는 마법을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동료들과 함께 떠난다. 여자아이들이 떠난 후 곧 제나가 사토우에게 묻는다. 그는 지금 혼자이니 하는 일을 말이다. 사토우는 그에게 이상한 일자리 사람들을 만나보러 간다고 말한다. 그들이 리자와 다른 이들이 머무를 곳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들은 영원히 마국간에서 잘 수 없으니까 제나가 함께 가도 되는지 물어보자 사토는 하루 종일 함께 하고 싶다면 자유라고 말한다. 제나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함께 가기로 결심한다. 그들이 자빌 집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나디를 만난다. 그녀는 집사이며 9층에 있는 사람이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이 왜 그녀를 찾았는지 묻는다. 사토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자리에 안내하며 웨스트타운의 몇몇 가능한 장소를 보여준다. 그녀는 그곳의 끔찍한 범죄율에 대해 경고하고 그곳이 그렇게 비쌀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녀는 예산에 대해 그에게 묻고 그는 그곳에 2개의 은전 이상은 쓰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라디는 매우 기뻐하며 그런 예산에 맞는 다양한 옵션을 보여줍니다. 잠시 확인한 후 그녀는 사토가 원하는 설정에 가장 적합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곳으로 데려가며 집의 단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전 소유자가 범죄 조직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안전이 걱정된 그는 다른 옵션들을 계속 확인합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취향에 맞는 집은 없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집을 확인한 후 사토는 결국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후에 사토는 진아에게 그동안 어디에 가고 싶은지 묻습니다. 진아는 혼란스러워하지만 이번에는 나디가 그들에게 최근에 새로 열린 인기 있는 벼룩시장을 가보라고 조언합니다. 오늘은 특별 판매일이라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로서 데이트를 하기 위한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진아는 기쁘게 그곳으로 그를 데려가고 가는 길에 즐깁니다. 바쁜 시장에 도착하자 사토는 아리사, 리사, 포치, 그리고 타마를 찾습니다. 그들은 모두 최대한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아리사의 머리 색깔 변화에 주목하고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아리사는 자신이 머리색을 바꿔야 했다고 말했어요. 보라색 머리카락이 나쁜 징조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 다음 그녀는 선생님에게 작은 그림이 그려진 카드와 뒷면에 교육적인 캐릭터가 있는 카드를 구할 수 있냐고 물어요. 카드를 받은 후 아리사는 선생님에게 연극을 보러 야외 무대에 갈 계획이 있냐고 묻습니다. 사토는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 연극표도 사러 갑니다. 이어서 사토는 그의 여자친구를 보석가게로 데려가서 귀걸이를 사주고 아리사는 계속 방해를 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연극장에 도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극을 관람합니다. 연극을 보는 동안 포치와 타마는 모두 매우 지루해해서 주인에게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사토우는 그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앞에서 벌어지고 있던 지루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사토우가 연극의 끝에 다다른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연극은 계속됩니다. 암살자가 귀족을 위협하고 성스러운 기사들이 그를 죽이러 오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다행히도 연극이 갑자기 끝나고 사토우는 극장을 재빨리 빠져나갑니다. 나가는 길에 갑옷 채소빵을 보고 조금 분석합니다. 그때 한 여자가 그에게 지나가다가 손수건을 떨어뜨립니다. 사토우는 이것을 보고 그녀를 위해 집어들고 건네줍니다. 여자는 사토에게 도움을 감사하지만 그를 연극에서 자신 뒤에 앉았던 신사로 알아봅니다. 사토를 두고 혼자 가는 대신 그녀는 대본을 따르지 않은 끔찍한 연극의 줄거리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토는 그녀가 대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무대에서 즉흥적으로 연기해야 했던 이유를 드디어 이해합니다. 어쨌든 그 연극은 끝났으니 그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다가오고 아리사는 제이나와 누가 죽고 누가 살아야 하는지 논쟁을 시작합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진지해집니다. 아리사가 지이나의 비밀을 폭로하려는 또 다른 장면입니다. 그녀는 왜 처음에 군에 입대했는지 묻고는 지이나가 다른 귀족 가문과의 결혼을 피하려 했다고 암시합니다. 군에 있으면 5년 동안 사랑이나 외도 없이 복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리사는 그녀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대신에 그 위에 그녀는 지이나에게 착한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이 빼앗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이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녀는 자신이 들은 것에 충격을 표현합니다. 사토가 이 시점에 개입하여 아리사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꾸짖는다. 그는 그녀가 무례했다는 이유로 사과하도록 강요하면서 그녀의 입장도 이해한다. 그가 일을 마치고 나면 모두를 초대하여 고기 꼬치를 먹으러 가자고 한다.
모두가 참여하기로 한다. 소녀들이 떠난 후 제이나는 사토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증을 발전시키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지내기로 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한다.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리리오와 전투에서 돌아오는 다른 동료들을 만난다. 그녀는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묻고 모두가 그녀에게 말해준다. 그들이 쫓겨난 팬 개미들과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분명 팬 개미들은 릴리오와 그 일행이 오랫동안 잡고 싶어했던 갱단이다. 제이나는 치유마범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들도 치료해달라고 요청한다. 사토는 그녀에게 허락을 주지만 그녀가 떠나기 전에 포치와 타마 그리고 다른 이들이 거대한 지파리의 시체를 들고 그들의 위치에 도착한다. 사토는 평소처럼 그것을 분석하고 많은 지파리가 그들의 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신속하게 자신의 사람들에게 파리 괴물의 접근에 대비하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파리 괴물이 다가오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할 시간이 없다.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곧 개미들이 몰려오며 도시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도시에는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한 방어책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방어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모두 도시 전체 성곽 주변에 방어막을 세우고 이로 인해 약 80%의 날아다니는 개미 몬스터들이 도시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나머지 20%는 사토와 그의 사람들이 처리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할 일을 지시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했다. 곧 병사들도 도와주러 와서 성가신 개미들을 막아냈다. 모든 사람들이 역할을 수행하며 재미있게 침입하는 개미들을 잡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냈다. 개미와의 전투 중 사토는 나디의 건물 안에 있는 개미들을 발견한다. 그는 재빨리 그녀를 향해 달려가서 나디의 시설에 있는 덫의 문에서 거대한 개미 하나와 싸운다. 그 후 그는 덫의 문을 들여다보며 나디에게 괜찮은지 묻는다. 다행히 그녀는 괜찮지만 그녀가 계단으로 올라올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미가 이미 그녀가 서 있던 바닥에 농축된 포름산을 쏟아버렸기 때문이다. 사토가 뭔가 하려는 찰나 그곳에 관리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덩굴 조절 마법으로 나디를 들어올린다. 그 후 그녀는 사토와 함께 나타난 관리자인 빌레닌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녀에게 반한 것처럼 볼을 맞대는 척한다. 매니저가 사토를 시기하고 그에 대해 묻는다. 소개가 끝난 후 사토는 매니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가 다른 종족의 엘프라는 것을 알아낸다. 사토는 그를 긴 귀 엘프로 착각하지만 다시 나디가 그에게 그런 사람을 올바르게 식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어서 그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감사한 다음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사토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제이나와 다른 병사들이 이전에 죽인 몬스터들의 시체를 태우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제이나가 남자를 발견하고 달려가 안으려 하지만 곧 넘어질 뻔한다. 다시 일어선 그녀는 남자에게 자신이 다른 마을과 마을을 공격하는 괴물들을 막기 위해 경비원들을 도와주러 간다고 말한다. 사토는 그녀에게 축복을 주고 그녀는 길을 나선다. 바로 그때 한 경비원이 라이자를 그녀의 주인에게 데려오고 그가 시정부에 팔고 있는 코어를 넘기라고 명령한다. 매우 똑똑한 사토는 그들이 코어의 유일한 소유자이며 누구에게도 넘길 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제시한다. 경비원은 현장에서 적발되고 부끄러움에 떠난다. 그날 밤 모두가 여관에서 훌륭한 저녁을 먹게 된다. 여관 주인은 그들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다. 마을의 몬스터를 물리치는데 도움을 줬어. 다른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동안 사토는 몰래 밖으로 나가 약국을 찾아 그 길에서 그가 구했던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은 모두 그에게 좋은 술집으로 안내해줄 것을 제안한다. 사토는 그들과 잠시 시간을 보내고 계속 나아간다. 가는 길에 그림자 올빼미의 깃털이 손에 떨어지고 그가 집어든다. 그것이 귀여운 딸아이들이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갑자기 그는 그림자 올빼미를 따라 골목길로 들어가 무언가 음산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생물체들에게 공격당하는 걸 발견한다. 그들을 처리한 후에 그는 다치고 땅에 누워있는 반인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이 그를 적중 하나인지 물어본다. 사토는 친구라고 말하지만 반쯤 죽은 남자는 거의 숨을 거두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는 부상당한 사람들을 나디의 건물로 데려간다. 거기에서 그는 나디가 관리인이랑 자신이 그녀와 함께 잠자리를 할 것인지 물어보는 소리를 듣는다. 그런데 관리인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침대에서 내려와 사토가 부상당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 중 한 명이 관리인을 알아본다고 말한다. 매니저는 노인을 치유하고 두 번째가 엘프임을 발견합니다. 매니저는 엘프를 알아보고 그녀의 이름을 미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엘프는 매니저 옆에 서 있는 잘생긴 소년 사토에게만 관심을 쏟습니다. 죄송해요, 매니저.
그녀는 그의 잘생긴 외모를 칭찬하고 다시 잠에 듭니다. 심하게 다친 웨어렛은 몸에서 피를 기침하며 나디에게 뒷골목에 살고 있는 전직 사제의 뿔을 찾아가라고 재촉하며 그가 그녀를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토는 그녀가 무사히 도착하도록 따라 나섭니다. 다음날 아침, 사토는 집에 돌아와 아리사에게 자신이 유흥업소에 가서 밤을 보냈다는 인상을 남겼다. 사토는 목욕 가운을 벗으며 골목에서 다치거나 죽어가는 반인반수들을 구하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국을 찾던 중 루루에게 약을 사주기 위해 이야기를 하던 중 아리사는 사토가 마치 기사처럼 빛나는 갑옷을 입고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이 멋졌다고 떠들기 시작했다. 루루가 깨어나자 사토는 아리사에게 허튼 소리 그만하고 옷이나 입으라고 말했다. 그 순간 그는 루루에게 다가가서 전날 밤에 산 약을 건네주었다. 그 후 그는 나디의 건물로 향해 두 사람을 확인하러 간다. 나디는 미아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MP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그녀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정상적인 스태미너 충전으로 말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녀를 레이라인이나 교차 지점으로 데려가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 지금 유일한 문제는 그들이 그런 풍부한 만화 원천을 카운트의 궁전이나 드래곤의 계곡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토는 잠깐 집중력을 잃고 인터페이스에서 무언가를 확인한다. 그는 예리한 청각 기술을 사용하여 위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는다. 그는 미아가 이미 일어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디에게 올라가서 그녀를 확인하라고 한다. 그곳에 도착하자 사토우는 마치 자신이 소개를 기다리듯 문 뒤에 숨어 있다. 잠든 아름다운 작은 아이와 인사를 나누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의 차례가 되자 그는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을 소개한다. 사토우, 그녀와 그녀의 친구를 구한 상인이라고, 그녀와 친구를 쫓아오는 자에게서 구해준 사람이라고. 미아는 그가 영혼 사용자인지 묻지만 사토우는 자신은 영혼을 전혀 볼 수 없다고 말한다. 나디는 영혼 시야라는 기술을 가진 사람만 영혼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잠시 후 나디는 작은 소녀를 위해 수프 죽을 만들어주러 가고 사토는 엘프 미아와 함께 남아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되새긴다. 그녀가 떠난 후 사토는 그녀에게 영혼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때 잠자는 미녀가 그들이 반짝이고 푹신하다고 말한다. 사토는 그녀에게 몇 가지 무작위 질문을 더하며 기다린다. 나디가 부엌에서 준비하는 음식을 가져오기를. 식사 후 사토는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지만 다시 미아가 그를 붙잡으며 함께 있어 달라고 한다. 사토는 그녀의 말을 듣고 몇 시간 더 그녀와 함께 머무른다. 황혼이 깃들 무렵 사토는 집으로 돌아와 카드게임을 하고 있는 딸들을 발견한다. 그가 전날 시장에서 사온 물건이다. 그는 그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나무 카드 뒷면에 쓰인 글자에 대한 지식을 시험해보기로 한다. 그는 카드를 뒤집고 그들에게 보드 반대편의 글자를 말해보라고 한다. 귀여운 반인반수 아이들 포치와 타마는 모두 그 글자를 곡이라고 부르며 사토를 조금 화나게 한다. 결국 그는 보드에 몇몇 글자를 그리며 자신의 일을 계속한다. 바로 그때 마르타가 유니에게 제때 집안일을 끝내지 않았다고 꾸짖는다. 반면 유니는 그녀에게 시간을 맞춰서 다 끝냈다고 말해요. 그건 포치와 타마가 도와줘서라고요. 놀란 사토는 두 소녀가 친구 유니에게 친절한 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도움에 보답하려고 멋진 피크닉 점심을 대접하고 전날 밤에 구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줍니다. 당연히 소녀들은 와레락과 그의 공주 미아를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사토는 그들과 함께 방문을 주선합니다. 식사 후 루루를 포함한 모두가 미아의 침대에 가서 아름다운 엘프 공주를 체크합니다. 그녀가 깨어나려고 할 때 모두가 순식간에 그녀에게 반하게 됩니다. 사투의 부드러운 침대 주변을 귀여운 동물들이 모여 인사를 합니다. 사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디를 잘 대하라고 말한 뒤 자신의 일에 집중합니다. 그동안 루루는 나디에게 차를 내어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게 합니다. 곧 사투가 합류하여 상인으로서의 사투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상점의 관리인이 은퇴하기 전에 판매하려던 특별한 마차에 대한 제안을 받습니다. 나디는 사투에게 그 마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제안을 합니다. 그 관리인은 곧 은퇴할 예정이었습니다. 사투는 자신이 마차를 탈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루루는 그에게 마차를 사고 나중에 타는 방법을 배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의 조언에 따라 사투는 마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사토는 가격도 묻지 않고 충동적으로 마차를 사기로 결정한다. 마차 가격을 알고 나서 그는 그것이 18골드 조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사토는 가격에 불만을 토로하며 마차 대금으로 거대한 금주머니를 꺼낸다. 그 후 그는 소녀들과 함께 숲으로 간다. 캠핑하는 법을 연습하고 배우기 위해서다. 사토는 소녀들과 함께 대본파이어를 준비하면서 감독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밤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저녁 준비를 위해 야생 농작물과 과일을 수확한다. 사토가 휘파람 주전자라고 부르는 주전자가 물을 끓이고 준비가 되었다고 신호를 보낸다. 데미 어린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은 그들의 스승에게 소리치는 주전자를 구하러 오라고 요청한다. 사토는 그들을 앉히고 끓임의 개념을 설명한다. 그러던 중 아리사는 그가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려 한다고 불평하며 방해한다. 사토는 잠시 쉬고 아리사가 설명을 맡도록 한다. 아리사는 그렇게 하여 아이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잠시 후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 사토가 이전에 도와준 개와 고양이 귀를 가진 데미인들이 과일과 재료를 가져오며 나타났다. 그 당시 도시에서 구운 치킨과 함께. 하지만 타마와 포치이는 그들이 주인을 해치려는 의도라고 의심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달려가 모두 쫓아내려고 했어요. 사토는 그들을 달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민합니다. 그는 긴 귀 아이들이 과일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그의 선물도 거절하고 싶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가방에서 육포를 꺼내 그들에게 좋은 뜻으로 건네줍니다. 아이들은 육포를 받는 것을 망설이지만 사토는 괜찮다고 알려줍니다. 잠시 후 사토는 나디에게서 수레의 등기부를 받는다. 아리사는 미아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수레를 사용하자고 제안하지만 그들은 미아의 집이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이 엘프 마을에 있다고 의심하며 그 마을은 시가 왕국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다. 무리한 행동을 하기 전에 사토는 그동안 운전하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한다. 매니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이로써 그는 루루와 함께 수레를 타고 초원으로 들어간다. 평원을 지나며 사토는 말한다. 루루에게 포치와 타마처럼 편하게 대해달라고. 하지만 다시 말해 루루는 감히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사토는 그녀가 남자들 주위에서 꽤 불편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녀에게 자유롭게 말하라고 한다. 루루는 그녀의 주인과 아리사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고 너무 수다를 떨어서 사토가 수업으로 돌아오라고 부른다. 몇 시간 후 사토와 루루는 진마차 타는 법을 익힌다. 그때 사토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매우 이상한 것을 감지한다. 한 마차가 그들 근처를 지나가고 그는 위에 나무에서 부엉이를 발견한다. 부엉이는 그의 마차 근처를 지나간 마차 쪽으로 날아간다. 사토는 빨간 깃발을 무시하고 무사히 도시로 돌아간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미아를 발견하고 그녀가 괜찮은지 묻는다. 매니저가 그녀가 마실 특별한 약초, 포션을 사다 주었다. 이제 그녀가 건강을 되찾았으니 아리사는 그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어 한다. 사토는 미아에게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하고 그녀는 꿀빵을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아리사가 나서서 그녀의 주인에게 미아가 포치와 타마가 이전에 말해준 꿀빵에 반했다고 전한다. 사토는 한숨을 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락한다. 그들이 떠난 후 사토는 다시 부엉이와 그 붉은 윤을 발견한다. 이번에는 그는 다시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붉은 얼굴에 인간 쥐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마이즈는 깨어 있었다. 그의 방에 도착하자 그는 관리자와 변이 쥐가 가까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마이즈는 그때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사토는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에게 미아에게 일어난 일의 진짜 이야기를 말해달라고 재촉한다. 보아하니 미아는 그녀의 마을에서 마법사들에게 잡혀 어딘가에 감금된 것 같다. 하지만 그녀는 탈출에 성공했고 미즈와 합류한 후 관리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어딘가에서 만났다. 이전에 도시를 공격한 날아다니는 개미들은 마법사들에 의해 보내졌다. 그리고 미아는 그 이후로 계속 거기 있었어. 사토는 매니저에게 미아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볼까 생각하지만 그런데 너무 간섭하지 않기로 선택해. 대신 그는 미아를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해. 바로 그때 포치와 타마가 밖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사토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확인하기 위해 급히 내려가.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밖에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소녀들이 그것을 무서워하고 있어. 그는 모두를 모아 진정할 것을 촉구하고 하늘이 축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해. 그들이 알기도 전에 방 안에서 부엉이를 발견한다. 사토는 부엉이를 살펴보며 그것이 변하는 모습을 본다. 그것은 미아 공주를 쫓고 있는 마법사 중 한 명으로 변한다. 사토와 다른 이들은 마법사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며 자리를 지킨다. 미즈가 먼저 공격하려 하지만 아리사의 정신마법에 의해 제압당한다. 사토는 이곳에서 정신마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더 잘 보기 위해 마법 저항력을 즉시 활성화한다. 보기에 마법사는 41레벨의 마법사 제니라는 이름을 가진다. 사토는 제니 곤란해질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는 그 이름에 대한 친숙함을 생각하며 이 제니. 그 사람은 예전에 지루한 연극에서 주인공으로 연기했던 같은 사람이다. 사토는 제에게 평범한 상인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단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것뿐이다. 쟤는 사토의 말을 믿고 그에게 약간의 자비를 보이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는 사토에게 재미있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맞게 될 것이라고. 사토는 미이즈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며 쟤에게 그들의 건물을 떠나달라고 정중히 요청한다. 쟤는 그의 말에 불쾌감을 느끼고 사토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로 결정한다. 사토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먼저 공격하기 위해 다가간다. 쟤는 사토의 움직임에 감명을 받고 그의 촉수로 그를 붙잡는다. 그는 그가 감각을 사용하지 않으면 끝내겠다고 위협한다. 아리사는 화가 나서 젠을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미즈가 공격을 막아내고 젠이 그를 풀어줄 수 있도록 잘 방해한다. 사토는 여전히 그의 사로잡힘에 놓여있다. 그의 해방 후 사토는 젠의 그림자 채찍에 잡혀있던 미즈에게 달려가 그의 마법 주먹으로 그것을 부수고 달려든다. 이것은 심지어 젠 자신도 놀라게 하며 그는 준비를 한다. 모든 것을 걸고 진지하게 임하려고 한다. 미즈는 곧 일어날 재앙을 눈치채고 모두 그녀를 버리고 마법사가 그녀를 데리고 가게 하라고 재촉한다. 하지만 사토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리사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녀가 특별한 마법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젠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요청하여 시간을 벌기로 결심한다. 사토는 젠이 최고 수준의 언데드 왕이며 레벨 4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젠과 그들의 칭호에 대해 잔소리를 하며 자신이 영웅이라는 이야기를 나눈다. 아리사가 공격을 준비할 때까지 적당한 타이밍에 그녀는 젠에게 콤보를 발사하고 공격 후에 조금의 피해를 주게 된다. 젠은 그녀가 이렇게 독특한 사람이라는 점을 칭찬하고 그녀의 머리 색깔로 인해 그녀가 환생한 것을 깨닫는다. 그와 함께 그는 사토와 몇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그림자 채찍을 사용해 미아를 들어올린다. 그 일이 끝나면 그는 땅의 포털을 열고 다른 차원으로 자신을 전송한다. 사토는 나이자와 루루에게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검색하라고 하고 젠이나 전 성직자를 불러 모두 치료해 오라고 한다. 그동안 그는 젠을 따라 그의 차원으로 가서 미아를 안전하게 되찾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포털이 닫히기 전에 서둘러 들어가 어두운 물속에 매달려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지치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몸으로 사토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었다. 그는 인벤토리에서 지도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을 찾는 것은 소용이 없었다. 분노에 휩싸인 패배자 사토는 그의 마법사의 다른 차원으로 소리쳤다. 쟤는 그가 자신의 차원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마법에 저항하고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도 들어왔는지 물어본다. 사토는 그에게 빛의 부적이 있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사용된 모든 마법 능력을 무효화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쟤는 사토의 빛의 부적에 대한 헛소리를 믿지 않았다. 그는 특별한 마법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과 싸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창조자의 축복을 지니고 있는 한 그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토우는 미아를 추적하고 구출하기로 결심하지만 언데드 왕은 그가 그녀를 쉽게 가질 수 있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마스터룸이라고 부르는 차원에서 변형되어 젠을 그가 요람이라고 부르는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이동시킨다. 사토우는 전체 지형의 배치에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요람이라고 부르는 지형을 매우 빠르게 스캔한다. 보기에 그 지형은 시류의 지형과 다소 인접해 있었다. 미아에게 가기 위해 지나갈 경로를 생각한 그는 거친 다리 위로 올라간다. 길을 가던 중에 그는 커다란 말벌들에게 공격받지만 커다란 총으로 그들을 쏘아내린다. 그 다음으로 사토는 큰 문 앞에 도착해 문에 적힌 안내문을 읽고 그 문들이 엘프들이 사용하는 훈련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상황을 보니 사토는 엘프들만을 위한 훈련장에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엘프들의 훈련은 엘프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소녀는 플롯 아머가 있으므로 아무런 걱정 없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도전을 준비한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기습을 당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를 위해서 모두를 주먹으로 가격한다. 그가 일을 마치고 나면 요람 건물에 200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높이 올라갈수록 도전이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사토는 이 시스템에 조금 짜증이 나서 얼마 전 탈출한 악취나는 미로와 비슷하다고 비유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한층의 초록색 구에게 다가가 자연 방 안의 사람에게 소리친다. 그도 모르게 초록색 피부를 가진 반나체의 엘프 드라이아드가 입으로 된 문을 열고 귀찮은 방문자를 초대한다. 사토는 방으로 들어가 뚱뚱한 징징거리는 마른 여자가 그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불평합니다. 결국 초록색 소녀는 녹색 소녀의 눈을 뜨게 하고 그녀 자신이 사토의 아름다운 얼굴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녀가 끝나자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가지기 위해 나와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런 다음 사토는 그녀와 연애를 고려할 수 있는 최소 나이가 16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드라이어드는 사토에게 자신의 MP를 충전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사토는 자신의 MP를 어떻게 빼내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묻지도 않고 초록색 소녀가 깊게 키스하고 그의 MP를 조금 빨아들여 자신을 채웁니다. 사토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에게 물린 것이라고 스스로 납득시킨다. 원하는 것을 얻은 드라이아드는 또 다른 비밀의 문을 열고 그를 트라자 유야의 방으로 안내한다. 사토는 빠르게 방을 훑어보고 주변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방으로 들어간다. 방 안에는 여러 개의 오래된 책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그는 조금 파헤쳐본다. 그는 자신이 있는 공간이 트라자 유야의 연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트라자 유야가 요람을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토는 트라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진다. 유야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의 일기를 읽기로 결심한다. 보아하니 트라자 유야는 미아와 관리자처럼 엘프인 것 같다. 그의 긴 생명이 곧 끝나가고 있어 그는 미래의 엘프들이 공정하게 요람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기록해두었다. 그 후 사토는 밖으로 나가서 엘프 소녀가 그에게 마법링에 서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원하는 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그녀는 그가 어느 층으로 가고 싶은지 묻고 그는 그를 요람 주인의 층으로 데려가 달라고 한다. 하지만 드라이아드는 그를 거기로 데려갈 수 없어서 그녀는 그를 가능한 한먼층인 100층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곳에서 사토는 큰 문을 지키고 있는 3명이 동일한 큰 가슴을 가진 호문클루스와 아주 큰 골렘을 발견합니다. 빠르게 살펴본 후 그는 그들과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결심합니다. 호문클루스 중 한 명이 사토에게 자신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자신을 상인이라고 소개합니다. 호문클루스는 그를 환영하며 더 나아가고 싶다면 철골렘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사토는 무언가를 말하려던 참이었지만 철골렘이 갑자기 살아나 그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이 행동은 골렘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파괴한다. 그래서 새 호문클루스가 충격에 빠진다. 호문클루스 중 하나인 번호 7이 공격한다. 사토우를 공격하고 그녀의 언니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준다. 사토우는 쉽게 번호 7을 물리치고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에 손을 얹는다. 그는 그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바닥에 내려놓고는 더 위쪽으로 크레들 위를 계속 올라간다. 그녀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또 다른 초록방으로 간다. 그리고 또 다른 엘프 생명 드라이어드를 찾아보니 모두 말라서 쓸모없게 되었다. 그는 입맞춤을 하며 드라이어드에게 물과 MP를 준다. 그러면 엘프 소녀가 정상으로 돌아와 사타오를 180층으로 데려간다. 그곳에 도착한 사타오는 매우 위험한 생물체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 후 그는 마스터의 방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그는 선과 실신했던 미아를 발견한다. 그리고 선에게 미아를 양보해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선은 싸우지 않고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는 위험한 적들을 상대하게 하여 사타오를 시험하고 만약 그들이 이기면 성검을 상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한다. 사타오는 그에게 농담을 그만하고 미아를 넘겨주라고 말한다. 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그의 계획의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그는 인벤토리에 보관하고 있던 일부 휴먼큘럼과 그들의 철로 구레라를 소환하여 사타오와 싸우게 하고 미아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사타오가 안전하게 탈출하는 길을 찾도록 쉬게 합니다. 젠이 사라진 직후 사타오는 생존 싸움을 시작합니다. 휴먼큘럼들에게 대적하며 경기의 첫 번째 반에서 그는 모든 휴먼큘럼의 공격을 견디지만 그들이 공격 패턴을 파악하면 하나씩 이길 것입니다. 싸움 중 어느 시점에서 그는 공격을 멈추고 악당에게 충성하는지 묻습니다. 죽었건 살아있건 상관없이 첫 번째 반에서는 그는 모든 휴먼큘럼의 공격을 견디지만 그들이 공격 패턴을 파악하면 그는 하나씩 이길 것입니다. 싸움 중 어느 시점에서 그는 공격을 멈추고 악당에게 충성하는지 묻습니다. 죽었건 살아있건 상관없이 이 줄은 번역하지 않음. 이 줄은 번역하지 않음. 놀랍게도 모든 호문클루스가 이 일을 진심으로 하고 있다고 동의합니다. 그 뒤로 그들은 마법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사토는 그것들을 피하고 반격합니다. 호문클루스 중 하나가 그와 매우 격렬하게 싸우고 결국 맥없이 쓰러집니다. 마지막 하나는 사토가 이미 그녀의 입에 피가 묻은 것을 보았기에 그녀에게 가볍게 주먹을 날려 잠시 의식을 잃게 합니다. 전투가 끝나자 사토는 진짜 적인 젠을 만나러 갑니다. 이번에는 젠이 그를 두 팔 벌려 맞이하며 성검을 사토에게 던집니다. 사토는 검을 잘 다루고 언데드 왕을 엄하게 바라봅니다. 마치 그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주의를 끌자 사토는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슬픔에 짓눌린 언데드 왕은 자신의 슬픈 이야기를 시작하고
우리는 여기서 최대한 잘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 죽기 전 언데드 뼈의 주인은 아주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매우 잔인한 결말을 맞이했고 그는 지구를 떠났다. 하지만 신은 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언데드 사람을 아기로 환생시켰다. 두 번째 삶에서 그는 잠시 삶을 즐기기도 했고 심지어 그의 성격을 사랑해주는 셀지 마마시타를 만나기도 했다. 형은 모든 것이 잘 풀렸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이전과 같은 운명을 다시 맞이할 줄은 몰랐다. 그가 알기도 전에 삶이 없는 뚱뚱한 귀족이 그의 아름다운 여자에게 반해버렸고 그를 거짓 이유로 처형했다. 어쨌든 이번에는 형이 신들의 비전을 부여받았고 이단 하나의 능력이 그를 언데드 왕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해골의 가방처럼 성으로 돌아왔지만 부서진 아내와 가족의 유해가 성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부터 그는 아내와 가족을 언데드라고 부르는 살아있는 시체로 변형시켰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을 질투하는 바보와 싸움을 시작했고 그가 자신의 약점을 맛보게 했다. 복수를 마친 후 형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 불충실한 계시 이후로 형은 삶의 사명을 다짐했다. 사토와 같은 영웅을 찾고 그 영웅이 성검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도록 하겠다고 사토에게 모든 것을 설명한 후 그는 그에게 부탁한다. 정신적으로 악마군주로 변하기 전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언데드 왕이 말한 모든 것을 들은 사토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소문난 푸른 빛의 검을 활성화시킨다. 그것으로 언데드 왕을 찌르고 죽이기 전에 일이 끝나자 사토는 언데드가 남긴 반지를 줍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이세벨의 악한 딸들을 흩어버립니다. 떠나기 전에 소녀들은 그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그를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그러자 요람이 자폭하기 시작하고 사토는 서둘러 미아를 깨워 자폭 시퀀스를 중지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미아는 자폭 시퀀스를 중단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토는 그녀를 제어 시스템으로 데려가고 미아는 내 항문에서 똥이 떨어지는 것만큼 빨리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작위 버튼을 눌러서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이것이 과정이 조금 느려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끝난 후 사토는 가능한 탈출 경로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는 미아와 함께 공간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렇다면 아래의 호문쿨루스들은 어떻게 되죠?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토는 조금 더 생각하여 모두를 구할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이 끝나면 그는 타이머를 설정하고 미아를 기절한 호문쿨루스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을 모두 그곳에서 이동시키고 초록색 엘프 소녀를 구하러 서두릅니다. 드라이아드라던가 이름이 뭐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전에 기절시킨 7번째. 물론 미아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시키지 않고는 아니었다. 그들이 변형을 마치자 사토는 계단을 내려가며 호문쿨루스 7번째를 구출한다. 그녀가 빨간 케첩의 웅덩이로 찍혀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후 그는 초록색 소녀의 방으로 달려가서 너무 늦기 전에 나무에서 그들을 꺼내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드라이아드 소녀는 특별한 치약과 그녀가 보통 필요로 하는 MP의 3배를 원했다. 사토는 그녀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건네주고 심지어 그녀에게 진심으로 키스까지 한다. 그 후 엘프 소녀는 즐겁게 마법으로 그들을 나무에서 꺼내고 그리고 그 이후로 편안히 쉰다. 그런 다음 나무에서 소금의 파도가 쏟아져 나오며 그는 사토에게 소름이 돋게 한다. 그는 엘프 소녀에게 안전한 곳으로 따라오라고 재촉하지만 그러나 드라이어드는 숲이 살아있는 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사토는 작별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나며 소금 파도가 뒤에서 밀려오고 있다. 안전한 곳으로 가는 길에 사토는 그의 보유한 모든 달리기 관련 기술을 발동시키며 물체를 향해 달려가서 파도를 깨트릴 수 있기를 바라며 달린다. 길을 가면서 심장이 분당 1000번 뛰는 속도로 뛰고 사토는 순식간에 물 위를 달려간다. 그때 그는 아리사가 과거의 여자아이들에게 가르쳐준 수에 관한 한 가지 교훈을 기억해내고 그 개념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주저하지 않고 사토는 물에 불꽃구체를 만들어서 끓여올린다. 그렇게 충분히 끓여서 증기로 변하게 해 파도를 느리게 만든다. 그는 이 기회를 빠르게 이용하여 원래보다 더 빨리 달려가 결국 안전한 곳에 도착한다. 아침이 되어 사토는 마스터에게 돌아와 모두가 그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리자, 아리사, 포치, 그리고 타마는 모두 젖은 가슴을 우는 중이다. 그들이 사랑하는 주인을 드디어 다시 본 순간 사토는 언데드 왕이 그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아리사에 대해 그가 목숨을 잃기 전이 이야기. 그는 사토에게 아리사가 자신의 힘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고 조언했었다.
그래서 앞으로 길을 잃지 않도록 사토는 그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들었다. 아리사가 작은 아이들과 울면서 함께 우는 것을 그들이 울음을 멈추자 미아는 공식적으로 사토와 그녀의 전통에 감사의 말을 전했고 그녀를 도와준 작은 녀석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곧이어 사토가 구해준 호몽쿨루스들이 모두 와서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토는 그들을 구하는 것이 그의 기쁨임을 알려주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들의 주인에 대해서는 그는 반지 하나를 주며 안전하게 지키라고 한다. 그것은 주인이 악한 뚱뚱하고 멍청한 귀족의 소나기에서 견뎌야 했던 고난의 기억이다. 그들은 그들의 새 주인인 사토오에게 절하며 충성을 맹세한다. 호몽쿨루스들은 사토오에게 머리 숙여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이제 아리사는 이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녀보다 가슴이 더 크다는 질투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곧 그녀의 주인을 낚아챌까 두려워했지만 그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어서 하나의 호몽쿨루스가 사토에게 그들의 임무를 알리며 주인의 반지를 그의 무덤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동안 그들 중 하나를 그와 함께 두어 그를 지켜주면 된다. 누가 남을지 결정하기 위해 모든 호몽쿨루스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가장 뛰어난 자를 남기로 선택한다. 나중에 미아는 그녀를 도와준 웨어렛 미이즈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도시로 돌아온 사토는 근처 군사기지에 도착하여 보고한다. 그의 연구 결과를 그에게 보여주는데 물론 몇 가지 거짓도 섞어서 곧 자이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타나서 울기 시작해. 그녀의 32번째 생일을 축하하는데 자신이 괜찮다는 걸 깨달았을 때 금방 그녀는 연기를 끝내고 평범한 사람처럼 남자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 사토가 선물을 주자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런 다음 사토는 그녀에게 나쁜 소식을 전한다. 자신이 임무를 맡았다고 미아를 고향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지금 있는 곳에서 몇백 마일 떨어진 곳으로. 이 말을 듣고 자이나는 놀라서 사토에게 도시로 돌아갈 계획이냐고 묻는다. 사토는 도시로 돌아가서 그녀에게 멋진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의 여행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약속을 한다. 곧 모두 장비를 착용하고 긴 여정을 준비한다. 윤희는 타마와 포치에게 자신이 만든 선물 중 일부를 준다.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게 한다. 그렇게 모두 출발한다. 그들이 도시를 완전히 떠나기 직전 제이나가 말을 타고 나타나 사토와 다른 이들을 따라잡는다. 그들을 멈추게 한 후 그녀는 봄까지 기다려달라고 간청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들의 놀라운 모험에 합류하고 싶다고 한다. 사토는 그녀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며 그리워한다. 아리사가 주인을 수레 쪽으로 끌어당기고는 제이나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때 그들을 따라오던 화이는 사토를 자신의 가슴에 안고서 그의 머리를 가슴 위에 올려놓고 진정하고 제대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수시간 동안 여행한 후 사토와 그의 사람들은 식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푸짐한 점심을 먹는다. 그들은 많은 사이드 메뉴와 야채가 곁들인 고기 요리를 준비하고 창조주에게 기도한 후 고기를 한 입 베어 물며 식사를 시작한다. 사토가 음식을 한 입 먹은 후 그 맛의 맛깔스러움을 알아차리고 루루, 리자, 나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칭찬한다. 제공된 짧은 시간에 비해 놀라운 요리입니다. 식사하는 동안 사토는 미아가 고기를 먹는 것을 얼마나 주저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 이유를 묻고 그녀는 고기를 먹는 것이 그녀의 전통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 비건 선생님이 지난 생에 엘프였다는 뜻이야. 어쨌든 아리사는 이를 눈치채고 고기를 싫어하는 아리사에 대해 농담을 합니다. 사토는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고 자신의 음식을 계속 먹습니다. 모두 식사를 마치자 그들은 다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사토는 리자가 근처에서 다른 종류의 육포를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들이 더 먹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리자는 그녀의 상사에게 그런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여행 중에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요리하는 것뿐이에요. 아리사가 잠시 나타나서 인벤토리에서 아이템 박스를 꺼냅니다. 놀란 사토우는 그녀의 아이템 박스를 확인하고 그것이 자신의 것과 꽤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작동하기 위해 MP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대 안 돼. 사토우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리자는 요리를 마치고 그것을 아리사의 아이템 박스에 넣습니다. 사토우는 고개를 돌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얻은 여러 혜택들을 계속 확인합니다. 상황을 보면 우리 패배자는 이미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새로운 평행 세계에서 그는 모든 여자들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이 댓글에서 완료한 거야. 그런 다음 몇 분 후 사토는 모두를 모아서 말과 수레의 유지 관리를 하라고 종용한다. 말과 수레도 정비해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아리사는 주인에게 다가가 불평합니다. 701, 07, 45,601, 07, 48,332. 그녀는 주인에게 위자를 조절하고 쿠션에서 삐져나온 짚을 손으로 제거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쿠션에서 삐져나온 짚을 손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토는 허락하고 그녀는 작업을 조율합니다. 엑스트라 스트로이즈 퀵클리 리무브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토우는 염소 가죽을 꺼내서 좌석에 꿰매어 여행 동안 엉덩이를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바느질 도구를 꺼내서 꽤 엉성하게 바느질을 했지만 그때 아리사, 그의 구세주가 도와주고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몇 분 후 그는 귀엽고 푹신한 고무오리 인형을 만들어냈고 그걸 나나가 좋아해서 간직합니다. 그 마무린 나나는 그 인형을 좋아하고 간직합니다. 곧이어 그는 모든 소녀들을 위해 인형도 만들어냈고 그들이 미아의 고향으로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시 앞에 멈춰서 사토우는 타마와 포치가 자매처럼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사토우는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는 미아를 돌보고 기운 내게 하려고 결심한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한다. 그 후 그는 작은 아이들을 불러 임무를 주고 근처의 돌들을 찾아 무엇이든 찾게 한다. 아리사도 함께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한편 사토우는 뒤에 남아 미아가 잎으로 자연의 플루트를 연주하는 것을 듣는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솜씨를 칭찬한다. 나나는 미아를 공주라고 부르며 잎으로 휘파람 부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아는 자신이 공주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나나에게 지적하자 나나는 나중에 사과한다. 이제 사토와 다른 사람들은 나뭇잎을 얻어 숨소리 연습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마스터의 숨소리 연주를 보며 지켜봅니다. 그러나 사토는 매우 형편없는 연주를 펼쳐 슬픔을 불러옵니다. 다행히도 소녀들이 그를 위로해주고 때때로 마스터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토는 이해해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연습을 이어갑니다. 그때 아리사가 사토에게 자신이 놀다가 발견한 돌 구조물을 가리킵니다. 포치와 타마와 함께 놀던 중에요. 그 구조물로 가보니 전체 구조물이 돌로 만든 토리 같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단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돌토리가 예전에는 신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사토는 갑자기 이 돌토리와 관련된 익숙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의 기억은 그가 훨씬 어렸을 때로 되돌아갑니다. 그해 어린 사토는 신사에 있는 비슷한 돌 구조물에서 신격인 것으로 의심되는 소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날 그 소녀는 어린 사토에게 그들과 함께 다시 태어나더라도 항상 함께 있어줄 것을 약속하게 했습니다. 사토는 잠시 멍해 있다가 화가 난 아레나에 의해 깨어집니다. 사토는 여전히 잠시 멍해 있으며 가능한 상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돌토리이와 그때 있었던 신사의 상관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때 있었던 신사와의 상관관계를 생각합니다. 의심을 없애기 위해 그는 아리사에게 그 토리이는 그냥 쓰러진 여행자 표지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게임에서 시간선을 워프할 수 있는 도구다. 아리사의 눈이 반짝이며 그에게 고쳐볼 수 있는지 물어보지만 그러나 사토는 그런 일에는 있지 않다. 그는 두 사람을 선원들에게 데려가고 다른 일들을 한다. 그곳에 도착한 사토는 포치가 모래에 덮여 있고 손에는 어떤 게임 같은 고기를 들고 있다. 리자가 고기를 받아들고 도축하러 가버린다. 루루는 그녀를 따라가고 포치를 사토와 아리사에게 남겨둡니다. 사토는 포치의 머리에 있는 모래가 걱정되어 아리사에게 그녀를 청소할 수 있는 일상적인 물 마법을 배울 수 있는지 물어보지만 아리사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타마가 또 다른 먹이를 가져오지만 이번에는 먹이가 도망칩니다. 타마는 매우 슬퍼하며 자신의 주인에게 먹이를 놓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사토는 그녀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모두 배가 고파지고 아리사는 그들을 위해 구운 감자를 꺼냅니다. 그 후 그들은 밤에 그곳에서 캠핑을 합니다. 그들은 다음날 여정을 계속합니다. 가는 길에 사토는 가상 도서관을 살펴보다가 일상 마법 주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책과 페이지를 발견합니다. 그는 아이들을 씻길 수 있는 마법 주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주문을 외우는 복잡한 방법을 살펴보고 몇 가지 주문을 겹쳐서 매우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나나의 가슴을 만지게 되고 그런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 아리사와 미아에게 혼납니다. 사토는 이상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여자들에게 사과하며 그냥 새로운 주문을 배우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리사는 흥미를 느끼고 그에게 연구원인지 물었어요. 그런데 사토는 무시하고 미아를 향해 돌렸어요. 그는 방금 연구한 주문을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미아는 대충 이해하고 그동안 뭔가 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 순간
그들은 중요한 곳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사토는 HUD에 떠오르는 팝업을 보고 알아차렸어요. 이곳이 쥐인족의 영토임을 기억하고 말했어요. 루루에게 마차를 멈추고 조사하라고 했어요. 마차가 멈추자 미아는 쥐인족 신하들과 제회했어요. 그들은 노예로 끌려가려던 참이었어요. 사토와 다른 사람들은 밤을 보낼 작정이다. 그중 한 마스터드는 그의 도움에 감사한다. 사토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락하고 그는 사람들과 함께 사슴을 사냥하러 간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모두 다람쥐인들에게 충분한 양의 살찐 사슴을 잡아낸다. 그것은 그들이 밤 내내 모두에게 충분할 것이다. 사토는 미아에게 모든 이들에게 거품 세정 마법을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그녀는 기꺼이 그렇게 한다. 모두를 씻긴 후 그들은 저녁을 즐기기 시작한다. 그날 밤 여자들이 자는 동안 사토는 마법을 배우고 많은 새로운 주문들을 익힌다. 어느 순간 그는 화학 실험을 시도하고 소금물을 끓인 후 요람에서 가져온 다른 물건들을 실험합니다. 결국 그는 피곤해지고 그의 저장 메커니즘이 변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형태가 일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전날 밤의 스튜를 다시 데우고 멋진 아침을 먹습니다. 그들은 미아를 구한 모든 쥐 남자들이 묻힌 무덤에 도착할 때까지 여행을 계속합니다. 미아는 수레에서 내려 쥐 남자들과 함께하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죽은 이들의 영혼을 기도합니다. 위이스가 끝내자마자 위이스는 블라이엔의 조용한 종을 사토에게 건네고 작별 인사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미아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여행을 계속한다. 길게 여행한 후 사토와 그의 사람들은 지방 마을의 주점에서 잠시 쉬어간다. 그곳에서 사토는 카이노나 양의 우유술과 콩과 함께 요리된 양고기를 주문한다. 이게 바로 행복한 식사라고 할 수 있겠지. 사토는 웨이트레주에게 도움에 감사하며 그녀에게 가서 다른 손님을 돕도록 재촉한다. 그녀가 가버린 직후 그는 앞쪽에 있는 두 명이 취한 남자 사이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한다. 그들이 더 이상 떠들지 않도록 말이다. 그날 밤 사토는 모든 사람의 음료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며 자랑한다. 온 펍이 웃음과 환호로 가득 차고 모두가 그들의 새로운 영웅인 사토를 축배한다. 음식을 다 먹은 직후 이전에 웨이트리스가 나타나서 그를 위층의 특별한 방으로 데려간다. 그곳에서 그녀는 사토가 처녀성을 잃도록 도와주고 여자 나체를 본 남자가 되게 한다. 다음날 아리사와 다른 이들은 그들의 주인이 전날 밤의 모험에 대해 알게 되고 그가 자신들을 배신한 것에 대해 불평을 많이 한다. 진지하게 말하자면 사토 같은 성인이 누군가를 잘못 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는 어린아이들 손에 손을 얹으며 로리콘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었다. 이윽고 그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마을의 문을 빠져나간다. 가는 길에 그는 여행객과 그의 아내를 괴롭히는 매우 익숙한 사람을 만난다. 사토는 그 남자를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하려 애쓰지만 헷갈린다. 리자자가 그 괴롭히는 사람이 세이류시의 경비병이었음을 상기시켜줄 때까지 그는 그들이 날아다니는 개미 심지를 훔치려던 그 경비병을 떠올린다. 사토는 갑자기 그 못된 놈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도우러 달려간다. 그는 왼쪽 어깨가 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시무사에게 다가간다. 그는 아내를 지키려다 부상을 입은 것 같고 그에게 값비싼 HP 회복 무약을 건넨다. 그 듀오는 귀족에게서 이렇게 드문 도움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멍청이 아니거든요. 좋은 일을 마치고 나서 그는 아리사를 마주치는데 그녀는 모두가 필요로 하는 마법 무약을 남용한다고 불평해요. 그래서 결국 사용할 수 있는 마법 무약이 바닥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제 사토는 자신의 인벤토리를 확인하고 약속해요. 곧 연금술을 배우고 무약 만드는 법도 배울 거라고. 잠시 후 모두 나무 아래에서 야영을 하고 사토는 연금술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는 화학약품과 기술을 섞어 마법 체력 회복 무약을 만들어내요. 완성하면 그는 그 무약을 변환해서 매직 포션의 품질을 매우 높여줍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그는 마법 포션을 오랫동안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할 특별한 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재료가 부족함을 알아차리고 마을로 가서 더 많은 재료를 구하려고 결심합니다. 그는 지도를 확인하고 새로운 도시 누키에서 재료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여자애들과 함께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날 밤 사토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모드에 들어갑니다. 중략 아리사와 함께 마법 아이템을 만들기로 결정한다. 아리사는 프로토타입 아이템을 시험해보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토가 시도하자 모두를 깨우게 된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모두 짐을 싸고 새로운 도시로의 여정을 계속한다. 가는 길에 사토는 지도의 빈 공간을 발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아챕니다.
팀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혼자서 체크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을에 도착하자 그는 평민을 만나 연금술 가게를 물어본다. 평민은 근처에 있는 유일하게 유명한 연금술 가게를 보여주고 사토는 그곳을 방문한다. 거기서 그는 망토를 입은 남자와 서둘러 무언가 큰 가방을 들고 나가는 그의 하인을 발견한다. 사토는 무시하고 들어가서 물어본다. 마법 회복용 포션을 좀 구하려고. 가게 주인은 그녀가 살 수 있는 건 약 3개뿐이라며 할인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녀는 거래에 좀 더 교묘한 수를 부리고 그에게 멋진 제안을 하라고 말한다. 사토우는 마음을 바꾸고 누키 전체 지도가 담긴 두루마리를 달라고 한다. 가게 주인은 3급 핵심 3개와 교환하면 지도를 주겠다고 제안한다. 비록 불법이었지만 사토우는 고려한다. 계속해서 그는 포션용 병에 대해 묻지만 그때도 역시 가게 주인은 그녀의 모든 재고를 이미 누군가가 사갔다고 그에게 말한다. 사토는 이전에 나갔던 두 남자를 기억하며 입을 다문다. 가게 주인은 그에게 원주율 가마를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급하게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직접 사라고. 사토는 가게를 나와 리짜를 캠프에 보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고 혼자서 일을 진행한다. 그녀가 떠난 후 사토는 밤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어둠이 찾아오자 그는 이전에 구매한 두루마리를 꺼내서 4개를 모두 활성화하여 그의 길을 안내한다. 숲의 빈 공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사토우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 보이는 장벽의 다른 쪽으로 말이다. 그쪽에서는 그의 지도가 갑자기 지도의 빈 부분들을 해금하고 몇몇의 골렘 용사들과 마녀가 그를 향해 오는 것을 드러낸다.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작은 마녀와 그녀의 골렘 군대가 나타나서 사토우에게 모든 걸 다 던져버린다. 예상대로 사토우는 그들 모두에게 대응하며 작은 소녀에게 말리려 한다. 곧장 그녀의 주인이자 숲의 원조 마녀가 나타난다. 환상의 여인이 나타나 사토에게 경의를 표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혼란스러워한 사토는 그녀를 따라 건물로 향하며 연기를 해보기로 한다. 앉아서 안정을 찾은 후 마녀는 공식적으로 그를 자신의 거처로 환영하고 제자 녀석의 어리석음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 사토는 왜 마녀가 자신에게 그렇게 예의를 차렸는지 계속 위하여한다. 그때 그녀가 미이스가 전에 준 종을 봤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종은 빌레나 가문을 상징했다. 이에 따라 어떤 만화에서도 제자 여자가 나타나 그 전의 한 행동에 대해 머리를 숙여 사과한다. 사토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마법사조차도 그를 인상 지운다. 그리고 그는 명확하게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건 바로 그가 빌레나인의 특사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소개가 끝난 후 마법사는 사토를 자신의 포션 제작장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포션 제조 과정을 지켜보게 한다. 그 과정 중에 그녀는 누키랜드 백작 코아노와의 약속에 대해 언급한다. 이것은 사토에게 매우 궁금하게 만든다. 그는 그녀에게 자세한 내용을 묻고 그녀는 매년 2번씩 백작에게 고급 포션 300병을 전달하여 숲에서 사냥꾼과 범죄자를 멀리하도록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약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다. 매년 2번씩 백작에게 고급 포션 300병을 전달하여 숲에서 사냥꾼과 범죄자를 멀리하도록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약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다. 환상의 숲, 즉 사토가 이전에 들어간 숲. 사토는 그녀에게 좋은 포션을 만드는 레시피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적절한 시간에 가르쳐준다. 수업이 끝난 후 사토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준비를 한다. 마녀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사토가 집으로 가는 길을 안내할 사람들을 보내도 될지 묻는다. 사토는 자신이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가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도록 최선의 경로를 밝혀준다. 사토는 도움에 깊이 감사하며 빛나는 흰색 선을 따라 달려 누키로 돌아간다. 그가 숲을 벗어나자마자 그는 마녀에게서 받은 물건을 확인하고 그의 의도를 그 물건에 대해 말한다. 잠시 후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오리사에게 큰 꾸중을 듣는다. 밤늦게 집에 온 것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토는 자신을 그 안에 있다고 보고 다른 평민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다. 그곳에서 그는 망토를 입은 두 남자 사이에 매우 이상한 대화를 엿듣는다. 그들 중 한 명은 이미 도착했어야 할 배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그에게 신중하게 계획하라고 말하며 배달을 방해하고 도시의 백작이 되려고 한다. 세투가 그들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도 전에 가맛집 주인, 이 병유약 제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러 나타났다.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세투는 계속해서 두 무서운 남자를 들었다. 하지만 또다시 귀찮은 오리사가 그의 평화로운 시간을 방해하며 이미 늦은 잠자리에 들 시간임을 상기시킨다. 이때
세투는 집으로 끌려가서 다시 술집 주인과 잠들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였다. 다음날 아침, 세투는 마녀의 견습생인 이네에게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낀다. 그녀는 마을에 가기 위해 너무 빨리 달리고 있었다. 그는 그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며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러 급하게 달려간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어떤 도적들이 반년마다 배달되는 무략의 배송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 사토는 도적들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아이니에게 마을의 문으로 달려가라고 보낸다. 그곳에서 그녀는 두 사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설정한 함정에 빠진다. 아이니는 그 순간 약 180개의 무략을 잃고 무략을 배달하지 못할 위험에 처한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무략을 잃어버린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절망한다. 사토가 그곳에 도착하고 그의 사람들에게 함정을 설정한 사람들을 쫓아가라고 말한다. 그와 오리사는 남은 무략이 120개라고 확인합니다. 그는 남은 무략을 전달하고 파손된 무략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시간을 갖자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버킨스라는 개수 보조원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그의 옆에는 그의 보좌관인 도센이 서 있습니다. 사토는 두 사람을 어디선가 본 것 같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어쨌든 오리사가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만 버킨스는 듣지 않으려 합니다. 사토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버킨스의 말을 듣고 사토는 그가 배달이 실패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그의 머리가 갑자기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는 그 남자가 며칠 전 술집에서 만난 망토를 입은 남자라는 것을 기억해낸다. 사토는 그들에게 팩트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만약 그가 무략 제재작을 승인할 수 있다면 해질 무렵까지 모든 300개의 무략을 배달하겠다고 약속한다. 버킨스는 그들이 마녀들과 같은 품질의 무략을 제공한다면 배달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한다. 이에 사토는 그가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서면으로 기록해달라고 요청한다. 제 시간에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버킨스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다. 밖에 나가자 사토는 그의 여자아이들에게 포션 재료를 구해오라고 한다. 이내는 사토에게 포션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바이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사토는 이전에 연금술 시장에서 모든 바이알을 구입한 사람을 기억한다. 이제 그는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시간을 맞추고 포션을 실패 없이 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토가 처음 간 곳은 가마이다. 그는 가마의 주인을 만나 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설명한다. 주인은 사토의 요구를 듣고 매우 놀라며 제때에 그런 작업을 완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주인은 사토의 요구를 듣고 매우 놀라며 제때에 그런 작업을 완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전에 한 약속에 따라 그들을 위해 병을 만들기로 여전히 동의합니다. 이로 인해 사토와 그의 여자들은 진지하게 무략을 위한 병 만들기에 착수합니다. 먼저 그들은 모두 병을 직접 성형하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내가 이상한 아수스 소리를 내기 시작해 조금 간지러워집니다. 그녀에게 더 많은 화면 시간이 할애되면서 우리는 그녀가 방금 만든 부드러운 점토병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른 이들은 병이 정확한 형태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계속 노력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중 누구도 형태를 익힐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시선이 사토에게로 쏠립니다. 이미 만든 이상한 남자 12개가 넘는 병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처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단 1시간 정도 성형한 후 제작진은 끝냈어요. 필요한 180개의 병 전체를 완성했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인 병을 건조시켜야 하는데 가마에서 말리고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가마 주인은 5일에서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이 사실을 알고 사토는 마지막으로 남은 두뇌셀을 동원해서 병 안의 수분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하는 방법을 찾으려 해요. 그는 연금술책을 꺼내서 수분을 말릴 수 있는 마법을 찾아봅니다. 그들을 지목한 후 그는 미아에게 가르치고 그녀가 첫 번째 바이아를 말리게 한다. 가마 주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그는 다른 이들에게 작업을 시작하라고 격려한다. 그들은 가마에 장착하기 전에 가능한 많은 바이아를 생산하도록 한다. 몇 시간 후 그들은 바이아를 가마에 넣고 마법 무략 생산을 제 시간에 마무리한다. 바이알의 모든 수분 분자를 말린 후 가마 주인은 모두에게 몇 시간 동안 식기를 기다리라고 조언한다. 그래야 해가 지기 전에 배달을 마칠 수 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이상한 생물이 아인의 머리에서 튀어나오고 사토는 그것을 퍼프버드로 읽는다. 새로운 정보를 얻기 전에 새에 대해 더 알아볼 틈도 없이 도상과 그의 부하들이 나타나서 구들장에서 약병을 만들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다. 백작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는 말이다. 사타오의 웃음기가 가득한 얼굴을 보자 이미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손에 작은 마술 트릭을 해보며 어떤 방식으로든 약병들을 보호한다. 도상과 그의 부하들은 구들장 주인과 모든 것을 논의한 끝에 마침내 구들장을 파괴하기로 결정한다. 약병 제조를 방해하기 위해 도상과 그의 부하들은 구들장을 부수고 거대한 점토 오븐을 일시적으로 무용지물로 만든다. 그들이 떠난 후 사토는 가마 주인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그들에게 잠시 혼자 있을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다. 그가 떠난 후 사토는 아인에게 쇠를 사용해 마녀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묻는다. 울고 있던 아인은 눈물을 그치고 사토가 하는 대로 하게 한다. 편지를 보낸 후 아리사와 다른 이들은 도상과 그의 사람들이 이전에 깨뜨린 바이알이 사토가 만든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아리사는 자신의 스승의 직감에 충격을 받고 그로 인해 그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더 나은 건 사토는 그 아이디어를 그녀의 아이템 박스 아이디어에서 얻었다고 알려주며 그녀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모두가 유리병을 꺼내 마법으로 말리기 시작합니다. 슬프게도 유리병이 깨졌고 사토는 온도를 너무 빠르게 올리지 않고 유리병을 말릴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잠시 고민한 후 그는 무언가를 생각해내고 뜨거운 공기를 강하게 불어넣어 유리병에 남아있는 수분을 천천히 흡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작업을 마친 후 사토와 아리사가 오븐에서 나와 그 소식을 전합니다. 모두가 석양 전에 유리병이 준비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황혼이 지나고 사토와 몇몇이 베르칸스와 다시 만나기 위해 돌아온다. 그곳에서 그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으며 그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백작에게 항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토는 그의 계획이 성사될 희망을 모두 없애버리기 위해 그를 걷어차러 왔다. 그는 이제 약병을 제 시간에 완성할 수 있으니 도시를 떠날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사토는 그의 더러운 입을 닫게 하고 그들이 주문을 완료했음을 알린다. 그는 배송 메모를 가져와서 서명해달라고 한다. 이 시점에서 도사는 놀라며 사토에게 요청한다. 그가 제때 이 일을 끝내기 위해 사용한 속임수. 버칸스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약의 진위를 확인하고 모두 그 약이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제 그가 서명을 하면 거래가 성사될 것이다. 버칸스는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끔찍한 일을 할 생각인 듯 창문을 바라본다. 사토는 그에게 다시 한번 서명할 것인지 묻는다. 버칸스가 대답하기도 전에 쿠아노 백작이 사토를 위해 인수증에 서명하러 나타난다. 버칸스는 그를 바라보며 쿠아노에게 어떻게 배달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묻는다. 카운트는 버칸의 행동에 실망감을 드러낸다. 그는 버칸의 총독직을 박탈하고 궁전에서 쫓아낸다. 이제 이를 게 없어진 버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열한 계략을 꾸민다. 그리고 그는 한다. 이것을 카운트 자신이 만든 파괴의 주문을 외우는 것. 남자는 강하게 버티며 반격한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절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 후 그는 검을 빼들고 준비한다. 바보 같은 놈의 목을 베기 위해서 그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를. 하지만 사토우가 뛰어들어 그를 기절시킨다. 그러기 전에 카운트는 아이들에게 잔인한 그림을 만들어낸다. 설한 후에 도자기 가게 주인은 더 큰 가마를 갖게 된다. 이전보다 더 큰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건 카운트 덕분이야. 그리고 아인과 마녀는 사토에게 마법, 랜턴이나 램프와 멋진 새로운 마법 주문을 준다. 그렇게 해서 모두 헤어져 각자의 여정을 계속한다. 다음날 아침, 나나가 주인에게 다가가 옷을 벗고 순수한 몸매를 주인에게 보여준다. 처진 적이 없는 사토는 이제 그 인물을 이해하고 나나의 가슴을 만지려 한다. 하지만 항상 촉각이 예민한 아리사가 그걸 발견하고 나나의 가슴을 만지는 걸 막는다. 그녀는 거의 온통 수레를 엎어버릴 것 같은 큰 소동을 일으킨다. 그런 다음 그녀는 사토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는 그저 나나의 기초 시스템을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토가 바로 이런저런 조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는 아라시는 뭔가 매우 수상하다고 느껴져서 그에게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나나는 그녀의 마법 조작 기능이 약간 고장났다고 설명하며 그것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주인이 외부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한다. 사토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자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심장 근처에 손을 대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법 흐름을 그녀의 시스템으로 재배분하도록 한다. 미아가 적절한 시기에 들어와 주인에게 사용하라고 말한다. 나나는 가슴이 아닌 심장을 향해 돌아섰어. 사토는 손을 나나의 등에 얹고 마력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어. 잠시 후 리사가 그녀의 주인을 맞이하러 나타났어. 그는 오늘 어떤 계획이냐고 묻기 위해서였지. 그 후 그들은 여행을 시작했고 사토는 무노 영지 근처를 지나갈 준비를 했어. 그 무렵 세이류에서는 지나가 급히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사토에게서 받은 편지를 보여줬어. 그녀는 편지를 열고 읽으며
동료들은 편지 내용에 그다지 감흥을 느끼지 못했어. 진아, 반면에 드디어 그녀의 프린스 차밍에게서 소식을 듣고 매우 행복했어요. 한편 사토와 그의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 먹고 차를 마셨어요. 그곳에 리자와 포치가 드문 가시덩굴 식물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토에게 달라고 부탁했어요. 냄새가 달콤하다고 하면서요. 사토는 그 식물을 만지며 반으로 부숴서 달콤한 수액을 드러냈어요. 그는 수액을 맛보고 달콤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는 손을 내밀어 아이들이 함께 했어요. 그가 끝나자 아리사도 교활한 장난을 치려고 했지만 사토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게 했어요. 그날 밤 진아가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사토의 편지를 읽었어요. 그동안 사토는 아이들과 모두 라는 세계의 신과 신령들의 나무에 관한 멋진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 당시에는 별로 흥미롭지 않았던 긴 이야기를 전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이들을 졸리게 만들어 잠들게 했다. 이야기를 다 마친 후 그는 이미 잠든 아이들을 보고 오늘은 그만하기로 결정했다. 진아도 편지를 다 읽고 언젠가 사토에게 찾아오겠다고 약속한다. 다음 날 아침 사토는 아이들 한가운데서 깨어나 수많은 멜론이 그의 얼굴을 쓰다듬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란다. 모두 곧 깨어나서 그는 모두에게 칭찬을 한다. 곧 모든 사람들이 카트에서 내려 하루를 시작합니다.